네, 3월 11일 장 마감 후 방송 찐시황 방송 시작합니다. 오늘 나오신 분은 유한타증권 선능력지점 박진희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앞서 입고 보니 우리가 약간 커플룩 같은 그러니까 계속 또 이제 채팅방에서 막 이러는 거 아니에요? 대표님이랑 저랑 커플룩이라고 막. 네, 이게 전혀 사전에 조율된 게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원래 금요일 날 저희 회사는 뭐 대만인계이긴 하지만 외국계라서 그런지 약간 좀 되게 자유스러워요.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은 조금 드레스 다운 데이라 그래가지고 캐주얼을 되게 많이 입고 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도 이제 캐주얼 딱 입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커플룩이네요. 네, 오늘 좀 더 힘내서 하시라고 제가 응원의 뭐 하여튼 맞춘 응원에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시장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뒷심이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요. 좀 정책 수혜주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좀 단기 강하게 좀 올라온 면이 사실 없지 않아 있잖아요. 사실 지수 관련주들은 너무 약했어요. 제가 아까 장중에 한번 봤었는데 코스피 시총 10위권 이내에서 카카오 빼놓고는 다 외국인들 매도했었거든요. 전부 다. 그래서 12위권까지 봤는데도 다 올매도. 그래서 외국인들은 매도가 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최근에 뭐 아시다시피 이제 환율도 워낙 급등해서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고 또 어제 미국 시장만 놓고 본다라면은 뭐 이렇잖아요. 이번에 다음 주죠. 다음 주에는 뭐 한 25bp에도 5월 달에는 50bp다. 왜냐면 그러게요. 네, 그래서 미국 아시다시피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도 상당히 높게 나왔잖아요. 예상 7.9%. 네네네. 예상치로는 나왔지만 기본적으로 40년 만에 뭐 가장 높은 수치라 그러니까 시장이 결론적으로 이제 인플레이션 파이터인 이제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이번에는 좀 참지만 5월 달에는 가파르게 가져갈 수 있겠다라는 우려감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나타난 것 같아요. 시장도 예전부터 아마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금리 인상 시기에는 되게 소비주들이라든지 가치주들이라든지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이 많이 가고 성장주들이 좀 약하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잖아요. 요번에 조금 우크라이나를 이제 러시아가 침공하면서 시장이 좀 약간 비틀리기도 했었습니다만은 대체로 지금 대형주들 단으로 공격적인 매도세가 좀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이런 부분들 속에서 중소형주들, 테마주들, 개별주들이 상당히 좀 급등하는 장세인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거를 낙폭 과대의 어떤 일시적 반등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이제 뭔가 좀 시장의 되돌림으로 봐야 될지 이것도 헷갈려 하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면 뭐 이거 대선 끝나고 나온 뭐 카카오나 네이버의 급등도 네네. 보면은 예전서부터 나왔잖아요. 대선 끝나고 나서는 본격적으로 상승할 거야.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일시적 반등으로 비중을 줄여야 되나? 아니면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되나? 막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런 고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사실 보면은 네이버나 카카오가 엄청 많이 빠지긴 했었잖아요. 엄청 많이 빠지긴 했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대선 당선인이 이제 추구하는 공약 안에 보면은 뭐 이제 여러 가지 이런 규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풀어주려고 하는 움직임.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이제 건설은 뭐 누구나 다 얘기했던 부분인 거고, 그다음에 이제 원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강하게 올라오긴 하는데 말씀 주셨던 대로 원전주는 좀 미리 움직이고 있었고 에너지 가격이 많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서부터 러시아 문제 터지면서부터 많이 올라가고 있었고 기본적으로 건설주도 뭐 플랜트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이미 올라가고 있었던 차였었고 그다음에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플랫폼 정도만 좀 낙폭과대해서 기술적인 반등이 지금 시작됐고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수출이라든지 원자재 부담이 있는 제조업들보다는 비제조업, 비인플레 관련주들을 시장이 선택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대형주들의 빈자리를 카카오랑 네이버 같은 것들이라든지 엔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막아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수가 상대적으로 덜 빠진 효과 느낌? 실질적으로 최근 시장 보시면은 현대차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뭐 삼성전기나 이런 거 갖고 계신 분들은 이게 무슨 반등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정도로 본인 거는 맨날 빠지고 있단 말이죠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뭐 수급적인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아까 앞서서 말씀 주신 대로 낙폭과대에 따른 기술적인 반등 플러스 정책 이런 부분들이 가미되었고 기본적으로 시장의 돈이 유동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다 보니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단에서 또 내지는 기관 성향의 종목들 그다음에 뭐 약간 세력형 테마주들 이런 부분들이 좀 시장에서 좀 강하게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 뭐 하다못해 지금 보면 이제 뭐 바이오 섹터주들도 낙폭과대주들로 일정 부분 올라온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종목들이 워낙 많이 빠지다 보면은 기술적으로 반등하는 구간이 분명히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팔식이냐 안 팔식이냐 이 부분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는 팔식이
중기적으로는 정책 관련주는 가야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서 내 종목을 좀 약간 트레이딩을 해줘야 되는 구간. 사실 오늘 좀 느낌이 원전주들도 약간 좀 피크 치듯이 되게 급등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조금 올랐죠. 어제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중소형 건설사들 뭐 상한가 치고 난리 났죠. 그 중소형 건설사들 가고 나니까 그다음에 건자재 어제 가구 섹터 뭐 이런 것들 인테리어 섹터들도 많이 올라왔는데 오늘도 또 많이 갔거든요. 이런 식으로 쭉 가고 이제 공약이라든지 정책들이 나올 때마다 반응이 나온단 말이에요. 뭐 저기 인천 쪽에서는 이제 제2경인고속도로인가 거기를 약간 지하화한다고 그러니까 오늘 뭐 동아지질 같이 이렇게 터널링하는 회사라든지 다른 뭐 관련되어 있는 그런 건설 기계 섹터들도 많이 오르고, 그래서 원래 1등이 가고 나면 2등, 3등 막 이렇게 따라가는 스타일인데 오늘도 뭐 그런 흐름이 좀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책 관련주들이라든지 뭐 오늘 리오프닝 관련주들도 강했었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좀 뭐랄까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는 섹터주들, 그런 쪽들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형주가 아니다라면은 뭐 수급 좀 보시면서 기술적인 대응을 계속적으로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좀 있기는 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약한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는 일단은 그 순환매 혹은 뭐 테마주 형태의 어떤 장이다. 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좀 주기가 생명력이 짧으니까 네네. 지금은 쫓아가는 구간이 아니라 오히려 좀 비중을 줄여야 되는 구간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거든요. 맞아요. 섹터별로 다를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기술적 반등이 강하게 나오고 지수보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수보다 오버된 종목들, 아웃퍼포먼 종목들 같은 경우는 차익 실현 매물을 슬슬 좀 고민해 보셔야 되는 상황인 것도 같아요. 제가 뭐 이런 말씀 드리면 이게 왜 이렇게 찬물을 끼얹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유가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러시아에서 여러 가지 뭐 광물이라든지 비철금속이라든지 오늘 뭐 반도체 왜 빠졌어요? 반도체 소재가 공급이 잘 안 되고 가스 공급이 잘 안 되니까 반도체를 만들 수 없을지도 몰라, 이런 생각 때문에 지금 많이 빠진 거잖아요. 그것처럼 공급단이 건드려진 종목들, 특히 보세요. 지금 철강 가격도 엄청 높죠. 그다음에 유가 높죠. 그다음에 곡물가도 많이 올라갔죠. 비철금속도 많이 올라갔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환율도 엄청나게 올랐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뭔가 수입을 해서 제조를 해서 수출을 해서 수익을 얻어야 되는 나라인데, 제조를 하려고 뭔가 수입하려고 하는데 수입이 잘 안 돼. 근데 수입 단가도 올라가. 그죠?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데 지금 뭐 러시아 상황 때문에 팔기도 애매해.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그렇게 생각한다라면은 당연히 시장이 지금 선택하는 게 맞겠고, 아까 말씀 주셨던 대로 최근에 이제 그런 이슈들을 뭐 수혜주들 뭐 이러면서 올라온 것들 고민해 보세요. 건설주가 정책 수혜라 그러면서 엄청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올랐죠. 네, 제가 예전에도 계속 뭐 GS건설도 계속 말씀드리긴 했었지만 정책 수혜주들이라고 대형주들 올라가고 조만한 건설사들이 있잖아요. 뭐 광급공사도 하고 뭐 특수한 그런 것들도 하는 그런 건설사도 오늘 뭐 상한가 간 것도 많아요. 어제는 뭐 삼부토건 상한가, 오늘은 뭐 이화공영 상한가, 이런 식으로 많이 올라간 것들이 많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건설주들은 철근이라든지 시멘트라든지 레미콘이라든지 목재라든지 이런 단가가 올라가면 원가 부담이 100% 생겨요. 그 다음에 지금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파트라든지 이런 주택 공급을 늘린다고 생각해서 와 수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과연 그렇게 수혜가 될까요? 제가 봤을 때는 공급 가격을 낮춰야 되는 입장의 정부라면은 당연히 건설사들한테 캡을 씌우려고 할 거란 말이죠. 분양가 상한제를. 근데 원가 부담까지 생겨버리잖아요.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생각보다 남는 게 많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 부분, 가격을 올리기는 쉽지 않으니. 그런 부분들, 작은 중소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조선주들도 뭐 최근에 유가 올라가고 그러면서 많이 올라갔습니다만은 마찬가지예요. 후판 가격 올라가고 타 원자재 가격 올라가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또 돈은 뭐 2, 3년 뒤에 들어와요. 결론적으로는 수혜라는 이렇게 뭔가 그림을 그럴싸하게 그려놓고 와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수익 볼 회사들이 별로 없다. 지금 그렇게 보시는 게 맞고, 자동차들 같은 경우도 뭐 가격 계속 올라가니까, 부품 가격 올라가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뭐 그나마 수혜 본다는 쪽들이 이제 뭐 정유사들 뭐 정제 마진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크게 반응이 없어요. 그쪽은 오히려 또 지금 그런 상태고, 화학주들은 뭐 당연히 피해 볼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생각하고는 지금 막 수혜라고 오르는 것들 중에서는 일단 뭐 원전주들은 좀 수혜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원전도 마찬가지인 게 뭐 지금 당장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잖아요. 뭐 있는 것들을 좀 내구 연한을 늘리거나 뭐 앞으로 뭐 더 추가로 짓는 것들도 시간도 많이 걸릴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지금 당장 누군가한테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은 없지만 최악에서 벗어났다라는 그런 기대감에 스토리텔링으로 많이 올랐다라면은 일정 부분 분명히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뭐 오늘 당장이 아니어도 다음 주 초반이라도 분명 나올 수 있다라고 봐요. 단기적으로 와 했던 부분. 하지만 이제 그렇게 올라놓고 나서 숨고르기가 들어가고 난 다음에는 다시 또 정책적인 부분들을 보면서 따라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단기적으로는 실익은 없지만 유가 강세라든지 뭐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문제 때문에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건드려져서 올라갔던 종목군들은 이번 정책 수혜와 함께 맞물려서 단기 급등이 심했었기 때문에 분명히 실적이 못 따라가는 종목들은 차익 실현 매물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거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보는 게 지금 다음 주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을 얼마로 하든 문제는 이제 이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기업들의 실적, 경기 둔화 이거는 맞아요. 뻔히 눈에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 김영익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4월 달에 1분기 기업 실적이 발표됐을 때가 상당히 그 시장에 충격을 주는 트리거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네, 네. 근데 일정 부분 좀 동의가 되지 않아요? 현재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그 말씀은 맞긴 해요. 왜냐하면 4분기 실적 어닝 쇼크 때문에 이번에 실적 발표하면서 급락한 종목들이 엄청 많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1분기 실적 발표하는 4월, 5월 달이 되면은 1분기 실적 안 봐도 비디오잖아요, 지금. 그죠? 상당히 안 좋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수출도 잘 안 되는 부분인데 제품 원가보다 사실 4분기에 기업들 실적이 가장 안 좋았던 게 물류비하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원가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었었단 말이죠. 근데 뭐 지금 이제 물류 같은 경우는 조금씩 풀리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거에 맞지 않게 이제 공급단에서 뭐가 안 들어와서 못 만드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하여튼간 그래서 지금 움직이는 것들이 1분기 실적에서 쇼크가 안 날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원자재랑 전혀 상관없는 비인플레 관련주들 그게 뭐 이제 엔터라든지 뭐 그다음에 뭐 컨텐츠라든지 뭐 이런 비인플레 관련주들이 올라가는 부분들인데 김영익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4월 달에 쇼크가 올 수는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또 반대 논리로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은 이미 그거에 맞춰서 1분기 기업 실적을 정상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환경을 반영해서 100이라면은 한 70 정도로 예상을 할 거고 그거에서 많이 빠졌을 때 충격이 올 것이다. 이런 게 이제 또 그게 정답. 왜냐하면 시장은 항상 컨센서스라는 게 있잖아요. 뭔가 상당히 기분 좋게 얘기하시는데 아니, 그게 정답. 왜냐하면 지금 잘하시는 거예요, 진짜로. 이제 전문가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저기 나서시죠, 직접? 그럴까요? 네. 뭐 해설위원 뭐 이런 거? 그리고 이제 모든 악플을 틀려서 다 맞고. 왜냐하면 시장이라는 건 항상 컨센서스라는 게 있어요. 안 좋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거보다 더 안 좋았을 때 그렇게 주가가 반응하는 거고 안 좋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그거에 부합하게 나오면 주가는 반응하지 않아요. 안 좋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그거보다 잘 나오면 오 서프라이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 좋지만 오히려 저는 4월 달이나 5월 달에 실적 발표할 때 안 좋게 발표되지만 애널리스트들이나 시장은 그 1분기 안 좋았던 거에 반응하지 않는다. 1분기 안 좋았던 거에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코로나가 조금씩 줄어들고 러시아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면은 오히려 2분기, 3분기 좋아질 거에 대한 전망에 반응을 한다. 그때 바로 우리 마법의 단어 선반영이 시작이 된다? 선반영? 미리 움직일 수도 있죠.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컨센서스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관건이겠지만 실질적으로 1분기 실적은 이미 버린 카드라고 보는 거겠죠. 그 해당되는 섹터주들, 제조업 같은 경우는 오히려 2, 3분기에 좋아질 수 있는 뭐랄까요? 긍정적인 뉴스들, 이슈들 이런 부분들을 더 찾으려고 노력할 거라고 봐요. 하여튼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지만 어쨌건 지금 상황은 매우 안 좋은 건 사실이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너무 비관적이 될 필요는 없다. 이게 진짜 이렇게 멀리서 떨어져서 보면은 되게 진짜 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들고 있으니까 가끔 이런 생각, 내가 주식을 들고 있고 내가 이 주식에 일을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든 긍정적인 면을 찾아서 보려고 하는 거 아닐까? 맞아. 만약에 내가 주식을 안 하고 있어. 맞아요. 그럼 지금 사고 싶은 마음이 들까? 그러니까. 이렇게 맞아요. 보였을 때 어떨까? 진짜 잘하시는데? 그러니까 우리 박 부장님이 괜찮다 하지만 증권사 직원이니까 괜찮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라고 하는 생각하시는 사람들도 분들도 있거든.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근데 여태까지 주식시장을 봤을 때 주식시장이 이렇게 빠진 적도 있지만 길게 보면 다 우상향이었어요.
그죠? 여기서 분명히 부침은 있었었지만 방향은 이쪽 방향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당연히 이제 고려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의 시장 상황을 저쪽에서는 전쟁 나 있어, 뭐 물가 난리가 났어, 유가가 미쳤어, 막 이렇잖아요. 지금 뭐 광물이 없대, 러시아가 열받아서 뭐 수출도 안 한대. 그래서 미국도 지금 반도체 주식들이 다 급락을 했어. 우리나라 뭐 자동차 완전히 미쳤어. 만들지도 못하고 뭐 이렇게 되고 2차 전지 다 폭락이 주식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 수밖에 없는 시장인 거는 맞아요. 하지만 지나고 보면 항상 그럴 때가 기회였던 거는 맞기는 그러니까 하거든요. 또 공포에 매수하라. 또 제가 저희 집 앞에 기름이 좀 싼 집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집에서 딱 기름을 넣었는데 제가 1,805원에 넣었단 말이에요. 근데 며칠 있다 보니까 1,855원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싸, 또 금방 올랐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놀러 갔다가 친구네 집이 이제 경기도인데 용인인데 거기서 오는데 거기 1,850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따 만땅 채워야 되겠다. 기름값 더 올라갈 것 같다. 5원 싸다고. 그래가지고 일단 만땅 채웠어요. 만땅 채우고 룰루랄라 막 이렇게 왔는데 그날 밤에 유가가 10몇 프로 막 폭등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나한테 폭락을 해서 12%가. 그래서 내가 이럴 수가 있나 막 이러면서 하필이면 내가 꼭제 기름을 만땅 넣었네. 근데 사실 뭐 그게 바로바로 반영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가지고 열받아가지고서 그 다음날 퇴근을 하고 오는데 우리 집 앞에 기름집이 빠졌을 줄 알았는데 1,950원인 거예요. 더 올랐네. 그래서 내가 아유 잘 넣었네 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게 다 뭐랄까요, 내가 잘못했다라고 생각했을 때가 오히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잘한 선택일 때도 사실은 있어요. 그리고 잘못했다라는 선택이 잘한 선택이 될 수도 있고 난 잘 선택했어라고 생각하는 게 잘못된 선택이 될 수도 있는 게 세상사예요. 저 예전에 현대차를 되게 많이 갖고 있었었는데 27만 원까지 올라갈 때 제가 계속 막 23만 원에도 팔고 막 25만 원에도 팔고 계속 팔았어요. 그랬더니 저랑 친한 고객분인데 야, 왜 자꾸 팔아?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지금 내렸는데 지금 16만 원대까지 내려오니까 그때는 분명히 욕먹을 짓이었었는데 판 게 지금은 또 잘 판 것 같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시점 타이밍에 따라서 다른 거긴 한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지금의 이 고통스러운 순간이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사야 될 때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 분명히 온다라고 봐요. 다만 근데 저 요새 와서 조금 그런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올해는 좀 대형주가 좀 많이 초반에는 좀 힘들 것 같은 생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FOMC 회의도 있고 지금 유럽도 지금 6월 달부터 바로 긴축까지는 아니어도 일단 이번에 금리는 동결했죠. 네, 금리는 동결했지만 6월까지는 자산 매입을 다 마무리하겠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유럽이 사실 러시아 때문에 많이 타격을 입었는데도 그 정도로 그렇지.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만큼 물가에 대한 고민을 유럽도 많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미국도 마찬가지잖아요. 미국도 이거 조삼모사지 뭐 요번에 50bp 안 됐다가 25bp 하지만 5월달에 또 50bp 하잖아요. 짜증나게 5월달로 또 불확실성이 이연돼 버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상반기 때는 뭔가 지금의 금리 인상 트렌드, 그다음에 긴축 정책에 대한 트렌드, 이 부분이 시장에서 조금 적응을 해나가는 구간,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매주 맞았다 적응했다 했는데 러시아 문제가 터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번 더 밀려나긴 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지금의 금리 스탠스와 긴축 스탠스에 어느 정도 내성이 생길 때까지 대형주는 조금 힘들 것 같고 그 사이 동안에 정말 개별 종목 랠리는 계속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엄청나게 개별 종목 장세지만 당분간은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아주 소형주, 뭐 개별주 이런 식으로 트레이딩 시장이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1분기 실적 발표에서 2분기로 넘어가는 그때까지 5월달 그때까지가 좀 대형주들의 순환 시대. 하지만 지금이 가장 좀 암흑이다라고 생각해 보신다라면은 조금 대형주들 갖고 계신 분들을 사실 대형주들 갖고 계신 분들이 작년 1월 달부터 지금까지 빠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지쳐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상황에서 일단 그러면 팔고 그 트레이딩을 해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그게 과연 현명한 선택일까? 지금 시점에서 그런 의문도 들고. 네. 지난번에 한번 바닥에서 종목 교체 얘기도 말씀드렸잖아요. 타이밍이 뺏겼어요. 그럼 개별 종목들이라든지 다른 종목으로 바꿔줄 수 있는 타이밍이 지났어요. 왜냐면 이 종목들이 이미 다 막 많이 한 올랐으니까. 30%, 50%씩 오른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형주는 그때보다 지금 더 빠져버리고 빠져 있었던 개별주, 중소형주들은 다 급등해버리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나는 이제 이걸 팔아서 이걸 살려고 하다 보니 이게 너무 비싸졌네. 그래서 매칭이 지금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약간 지금 이걸 팔아서 이걸로 지금 바꾸기에는 타이밍적으로 약간 부담이 있긴 하지만
지금 많이 오른 종목들을 선택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다른 개별 종목을 좀 발굴할 수 있다라면은 일정 부분 시도를 해보는 것도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부. 네. 근데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차피 이렇게 힘들어졌으면 그러니까 내가 파는 시점을 좀 뒤로 늦춰 본다면 예를 들어서 6개월 후, 1년 후 지금 네. 바로 지금 당장의 어떤 주가 때문에 고민하는 네, 거니까 네, 1년 후, 2년 후, 3년 후로 시점을 좀 넓히면 네. 그러면 마음을 좀 편안하게 결국에는 내가 손해 보지 않고 팔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뭐 본의 아닌 장기 투자가 될 수도 있지만 원래 그렇잖아요. 물리면 장기 투자, 수익 나면 그냥 바로 단타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투자하시는 분들 물론 저도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까지 그래도 우리 박 부장님도 수십 년 증권 생활을 해오셨으니까 이러한 논리가 지금 과거의 사례를 돌이켜 보더라도 맞는 이야기인지. 그러니까 지금 내가 힘들어. 하루하루 내가 지금 30% 40% 많이 난 거 보면 난 눈물 나온단 말이죠. 네, 네. 그 주린이 분들. 네. 그렇다면 차라리 그래 보지 말고 덮어서 1년 후 2년 후 지나면 손실이 많이 돼 있을까. 제가 지난번에 미국에 있는 제 친구 얘기해드렸죠. 절대 손절하지 않는 제 친구. 돈 생기면 빠지는 거 많이 빠지면 거기다 갖다 더 투입하는 제 친구. 절대 손실 나지 않아서 무조건 수익 내고 나와요. 걔는. 그래서 대단하다 제가 그러거든요. 걔는 3년이고 4년이고 계속 기다렸다가 돈 생기면은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가 생각하는 가치보다 많이 빠졌을 때는 더 사버려요. 그렇게 해가지고 수익을 꼭 내고 나오거든요. 근데 내가 그 기업을 믿는다라면 뭐 지금 더 추가로 매수할 돈이 없다라면 버티는 게 맞을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추가할 자금이 있다라면은 바닥이 나오는 시점에서 어느 정도 터닝하는 기운이 보여질 때는 추가 매수 해보시는 것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게 경기라는 게 사이클이 있잖아요. 종목들도 사이클이 있어요. 저희가 뭐 이제 처음에 이제 주식 이론을 공부할 때 여러 가지 파동들이 있어요. 뭐 키친 파동, 뭐 주글라 파동부터 시작해가지고 파동들이 있는데 뭐 1년짜리, 3년짜리, 5년짜리, 10년짜리 이런 파동들이 있는데 제가 여태까지 경험해본 바로 의하면 아무리 그지 같은 종목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많이 빠진 종목도 3년 안에는 꼭 올라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내가 이제 그 종목을 보면서 패턴을 좀 공부해 보시면 아, 이 종목이 몇 년 단위로 급등을 하더라라는 그 패턴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패턴을 조금 활용해 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제일 힘든 게 자동차고 제일 힘든 게 IT고 제일 힘든 게 반도체고 제일 힘든 게 또 화학주고 이러잖아요. 이게 또 어느 순간 가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돈이 들어와요. 제가 금리가 올라가는 시점이 오면 소비주가 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신세계를 계속 오래 들고 있었거든요. 와, 정말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실적은 맨날 사상 최고치가 나오는데 주가는 신저가를 달리고 있는 거예요. 안 가잖아요. 근데 그때 왜 안 갔겠어요? 그 종목이 안 좋아서 안 간 게 아니라 시장이 그때는 유동성이 좀 있어가지고 계속 뭐 메타버스니 게임이니 뭐 NFT니 이런 성장주들이 막 마지막 급등 피날레를 막 할 때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가치주는 눈에 안 들어오는 거지, 시장에서.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그때랑 뭐 똑같은데 주가는 바닥에서 이미 막 20, 30%씩 올라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시장이 그 종목들만 선택을 하고 그 종목들만 열광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뭐예요? 가치주란 말이에요.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에 성장주보다는 가치주 선호하는 시장의 돈의 흐름이 그걸 쫓아가고 있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지금 망가진 성장주도 시간을 기다리면 돌아온다. 왜냐하면 이게 뭐 실적 장세 다음에 역금융 장세, 뭐 역금융 장세 다음에 뭐 역시적 장세, 그 다음에 뭐 금융 장세,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4개가 있어요. 그게 뭐 일본에 이제 뭐 사케다라고 있어요. 무라카미 사케다, 뭐 있어요. 하여튼간에. 그래서 그 4개라는 게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지금이 금리 인상 시기라고 치면 이제 역금융 장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주들로 가다가 이제 가치주, 이제 역금융에서 실적주 이렇게 쭉 이어지는 장세인데 방금 그 성장주는 한 타임, 두 타임 돌면 오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자동차랑 반도체가 힘든 건 맞는데 그게 정말로 소비주의 최고봉인 섹터예요. 근데 지금 상황이 러시아나 뭐 이런 문제들 때문에 어그러져서 시장에 뭔가가 안 되잖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안 됐었는데 좀 살아볼만 했는데 다시 또 이제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사태가 빠지면서 이렇게 된 거니까 기본적으로 그 종목들도 결국은 기다리면 올라온다라고 생각하시고 지금이 가장 어두울 때라고 생각하신다라면 말씀하신 대로 물탈 자금이 없으면
보유를 좀 지금은 유지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손실을 좀 최소화하고 뭐 다른 종목으로 일부 이동했을 수 있는 상황이다라면은 그 부분도 일정 부분은 해보실 수는 있겠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요럴 때 드리는 말씀이 참 주식은 알 수 없는 게 제가 예전에 그 바이오니아라는 주식을 맞아. 그때. 얘기했었죠. 네, 네. 그게 11,000원의 공모가였거든. 근데 9,000원인가까지 떨어지길래 야 증권회사가 11,000원을 책정한 데는 이유가 있겠지. 네네. 그때 초보 때라. 네. 그렇다면 그때 이가 2005년, 6년, 2005년인가 막 그랬을 건데 6년. 그러면 싸졌네? 그러고 생각했는데 그게 계속 내려가서 5,000원까지. 네. 아마 제가 그냥 정확하진 않지만 5, 6,000원 정도에 매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한 몇 달 지나서 제가 지금 보니까 750원까지 하락했어요. 그게. 우와. 그러니 어마어마하게 빠진 거잖아요. 이거 그쵸. 두고서 다. 열몇 토막이 난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문제는 그게 2021년도에 98,800원까지 올라갔어요. 맞아요. 그게 테마를 타니까. 그리고 금리 인하 사이클이 계속 걸렸었잖아요. 금리 인하 사이클 동안 많이 올라온 건데 저도 그 얘기하니까 생각이 났어요.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제 건데 제 친구죠. 이제 제 친구가 큐라클이라는 코스닥에 있는 바이오 주식이 있어요. 큐라클이는 회사가 있는데 황반 변성 뭐 이런 거 관련된 약을 하는 건데 야, 나 마이너스 50%에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딱 봤더니 진짜 많이 빠진 거예요. 제 걸 산 거예요. 제 친구가 46,000원에 사고 제가 23,000원에 산 거예요. 그랬는데 그게요. 13,000원까지 빠진 거예요. 황당하잖아요. 요번 하락 때 정말 얼마 안 됐어요. 요번 하락 때에서 내가 뭐 이런 게 다 있어.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물을 좀 탔어요. 근데 다 타기는 좀 그렇고 좀만 탔어요. 그래서 단가를 갖다가 낮춰놨는데 그게 한 19,000원? 요 정도로 낮춰놨어요. 13,000원을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예요? 오늘 상한가까지 가가지고 21,000원 갔었어요. 배 아프시겠네. 주식이 왜 배 아파요? 배는 좀 아프지. 어제 조금 팔고 오늘 조금 팔았으니까 상한가에 팔았으면은 그치. 오히려 수익 엄청 많이 나는데 어저께 막 올라오니까 이제 손실 안 본 것 같아서 조금 팔고 오늘 또 급등하니까 괜찮아 그래서 뭐 팔고 이랬는데 결국은 상한가를 치더라고요. 나중에 풀리기는 했지만 그래서 제가 바이오를 못 버리나 봐. 한 많은 방에 분들이 있어가지고. 바이오에 대한 가지고 있는 자 일단 바이오 얘기가 마침 또 나왔으니까 지금 나온 속보 보니까 셀트리온 네네. 그냥 저기가 됐네. 분식회계 고의적이 아니다. 네, 그 얘기 며칠 전부터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 상장 폐지는 면하고 그냥 담당 임원을 해임하는 권고 네, 이런 네. 걸로 이제 끝나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이게 셀트리온 자체에게는 호재로 봐야 될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약바이오죠. 다음 주에 이걸 호재로 봐야 될까요? 근데 그 소식이 벌써 며칠 됐어요. 얘기가 그래요? 나온 지. 소문은 돌고 오늘이 이제 확정이 됐겠지. 오늘 확정이 됐겠지. 한 며칠 전에 기사 나오기를 이제 고의성 아닌 걸로 이제 결과 발표할 때 뭐 이런 식으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그날 셀트리온 그룹주들 많이 오르고 막 이랬었었는데 근데 사실 지금 상황상 셀트리온 그룹 고의 분식이라고 한들 고의 분식을 했던 삼바도 잠깐 거래 정지되고서 다시 멀쩡하게 거래가 됐는데 그거는 뭐랄까 얘는 되고 얘는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랬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고의 분식 아니라고 나왔으니까 결국은 셀트리온 그룹주한테는 긍정적인 사실 셀트리온 그룹주들은 맨날 또 뭐랄까 악성 기사라든지 그다음에 공매도 세력과의 맨날 전쟁을 하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JP모건에서도 또 매도 리포트 나왔잖아요, 최근에. 네, 이게 셀트리온 실적 대비해서 그러니까 삼바는 이런 얘기가 그냥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이런 얘기가 돌아다녀요. 삼바가 이제 계속 이제 셀트리온 죽이려고 그런다라는 공매도도 다 삼바에서 치는 거다. 막 그런 루머. 그런 얘기들이 막 계속 있고. 그다음에 이제 셀트리온 솔직히 삼바하고 셀트리온 실적 대비하면은 솔직히 셀트리온이 너무 싼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셀트리온 그러니까 또 이런 거지. 셀트리온을 안 좋게 하는 사람들은 저것들은 이제 거짓말이다 막 이런 식으로 매출을 허구다 막 서로 주고받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렇게만 따질 건 아닌 것 같아요. 셀트리온이 약이 안 나오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나와서 사용되고 있고 이번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좀 제약 바이오 업체들을 좀 폄훼하는 폄하하는 그런 시장은 조금 안 돼야 될 것 같고 일부 종목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공매도 세력들이 그런 식으로 이용하는 것도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게 개인적인 바람이고 아까 말씀 주셨던 대로 바이오 섹터주들이 너무 많이 빠졌어요. 지금 그래서 슬슬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라는. 4월 달에 또 암약회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 우리 1월 달에도 JP모건이었나? 네, 맞아요. 헬스케어 데이. 컨퍼런스. 네. 헬스케어 컨퍼런스. 네, 맞아요. 그거 기대감 가졌었지만 잠깐.
별로 재미 못 봤죠.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금리 인상 시기에는 성장주를 선호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성장주를 선호하지 않고 실적이 안 나오잖아요, 일단. 근데 또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인플레랑 아무 상관없어. 물가랑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너무 싸. 그러니까 이쪽으로 들어와서 그런 움직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큐라클이 좀 2, 3일 만에 50%가 올라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우리가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시장이 어떤 식으로 반응할지를 좀 지켜봐야 된다. 그 트리거는 아마켓 네. 4월 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이 큰 종목으로 못 가면 작은 종목으로 들어오는데 작은 종목이 들어와서 뭔가 조금 안전보다는 좀 수익성을 노리려는 움직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일단 코스닥은 4월 달이 지나면은 일단 상패 이슈에서 조금 자유로워진단 말이에요. 그죠? 맨날 상패 얘기 나오고 그러면 이게 불안해서 코스닥을 어떻게 사겠어요. 특히 이 제약바이오주들 보면 전부 적자들이니까. 뭐 그러니까 연속 적자들 많으니까 관리 종목 간에 어쩌네 이러니까 그걸 지나는 그 시점에서는 6월 달에도 또 있거든요. 그래서 학회가 계속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바이오가 실적은 안 나오지만 비인플레 종목으로 또 약간 리스크가 있기는 하지만 너무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를 가지고 일부 이슈가 나올 때마다 좀 급등하고 막 이렇게 하는 변동성 이런 부분들은 좀 클 수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은 계속 되지 않을까. 최근에 보면 뭐 ABL 바이오 같은 경우도 다시 또 치고 올라오고 그다음에 그때 많이 빠졌던 뭐 지노맨 컴퍼니 이런 것들도 좀 올라오면서 그래도 조금 뭔가 될 수 있는 기업들은 그래도 기관에서 레포트가 나오는 바이오 주식들 몇 개 있거든요. 그런 것들 위주로는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바이오는 제가 그때 100억 주면 ABL 바이오도 좀 산다고 그러지 않았었어요. 그냥 5억쯤 산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한 5억 바이오도 한 5억쯤 사고 SK도 좀 산다고 그랬었는데 SK 많이 올랐더라고요. 지주회사들도 가치주예요. 지주회사들도 가치주로 그렇죠. 부각이 되면서 금리 상승기에는 움직임이 있어요. 그래서 요새 지주회사들 엄청 잘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래서 가치주라는 섹터를 계속 가면서 이런 낙폭과대 섹터도 약간 좀 개별적인 가격적인 메리트를 기반으로 한 트레이딩 이런 부분들은 당분간 조금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상대적으로 워낙 싸니까 많이 근데 빠져서. 그것도 그냥 순환매의 형태로 보면 이제 올랐으니까 네. 이제 또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올랐으면 떨어질 걸 고민해야 되지만 아직도 안 오른 게 한 90%는 되는 것 같아요. 바이오는. 그러니까 이미 오른 것들은 좀 정리하고 안 오른 쪽으로 옮겨가는 게 좀 낫다. 트레이딩 개념으로 보면. 그 지난번에 코로나 터지고 나서는 코로나 뭐 백신 만든다, 치료제 만든다 이러면서 그 임상 기대치 가지고 엄청나게 올라갔었잖아요. 그렇죠. 오늘 보니까 제넥신도 자진 철회하더라고요. 아니 이제 코로나 백신 다 맞았는데 이제 와가지고 뭐 백신 개발을 하려면 안 맞은 사람을 골라야 되는데 이유가 뭐냐면 안 맞은 사람을 못 골라서 그게 계속 임상을 안 하는 이유들이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생각해 보면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주들도 코로나 치료제라든지 백신이라든지 이런 이슈에서 좀 벗어난 종목들 안에서 임상 결과치가 올해 기대되는 종목들이 꽤 있어요, 몇 개. 그런 종목들로 좀 선별한 투자는 좀 필요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격적인 메리트를 좀 고려한 뭐 그런 트레이딩 개념으로는 조금 접근할 수 있는 놈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기대되는 그 몇 개 중에 하나만 마음속에서 딱 떠오르는 거 그러니까 하나만 알려줘요. 올해 모든 애널리스트들이 가장 좋게 얘기하는 것들이 이제 ABL 바이오 가장 ABL 좋게 바이오. 많이 얘기를 해요. 이거 그다음에 추천이 아니라 네네. 그게 이게 레포트 나온 거 보면은 그러니까 현재까지 나온 네, 그런 네. 그 공식적인 정보들로 증권가에서 가장 괜찮겠다라고 생각하고 보는 게 ABL 네, 바이오다. 그거하고 레고캠 바이오. 레고캠. 예, 그런 것들이 올해 그래도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는 종목들로 좀 이렇게 네, 신약에 지목되는, 지목되는 종목들이 몇 개 하긴 있어요. 그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 신약 그러니까 지금 알테오젠도 그렇다고는. 신약 개발 그 파이프라인이 그러니까 가장 빠르게 앞으로 신약에 대한 어떤 결과치들이 나올 만한 주식들로 압축을 좀 해야 된다. 네, 맞아요.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그게 그게 올해 돌아오는 몇 그게 개 ABL 이 있는데 그런 그게 이유? ABL이 앞서 있어가지고 아. 애널리스트들이 다 자꾸 ABL을 얘기하는 거고 또 ABL 바이오가 또 주가 움직임이 또 막 익사이팅해요. 그리고 알테오젠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알테오젠은 그것도 좀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알테오젠 다음 주에 전환 물량 나오는 게 좀 있어요. 그거 좀 살짝 좀 조심하시고 그 물량 다 소화된 다음에 보시던지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보니까 레고캠도 이제 움직임이 좀 있고 몇 개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몇 개 있는데 엔직 아니 그거 아니고 엔케이맥스. 예, 걔네 그 회사도 조금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되게 좀 있고 그래서 이렇게 리포트가 나오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이오는 좀 리포트가 나오는 종목들은 그래도 뭔가 가능성이 있으니까 애널리스트들이 리포트를 그렇지. 쓰잖아요. 애널리스트들이 관심이 없는 종목은 아예 예. 그러니까 그리고 애널리스트들도 쓸만하니까 쓰는 거니까 바이오를 혹시 이제 보시는 분들이라면은
뭐 그렇게 애널리스트들 리포트가 나와 있는 종목들이 그래도 올해 좀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LG에너지 솔루션의 급락. 오늘 사실 야, 그 코스피 판단해요. 200에 편입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서 일단 뭐 대형주들 전체가 다 빠지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가지수, 코스피의 주가지수 뭐 1%, 우리 빠진 게 0.7% 빠졌는데 요거에 대비해서는 상당히 급락폭이 커요. 진짜 이유가 왜죠? LG 에너지 솔루션 진짜 환장하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보니까. LG 화학도 그렇고 참 이게 애증의 종목인 것 같아. 아니 요거가 진짜 LG가 진짜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LG 화학은 제가 어저께 듣기로 ELS에 들어 있었었는데 어저께 하방 터치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이게 락인이 됐다라고 그러죠. 보통 이게 락인이 되고 나면은 빠진 거에서 이제 수익률을 나중에 챙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ELS는 이렇게 밴드가 있잖아요. 그 밴드 안에서 움직이면은 약정된 수익을 주지만 이 밴드 터치를 하단을 하고 나면은 약정된 수익을 안 주고 그거 손실에 맞춰가지고서 나중에 수익률이 결정이 되거든요. 물론 마지막에 뭐 마이너스 15나 20%까지 올라오면은 그 밴드 안에 들어가면은 되긴 하지만 그게 안 될 경우에는 근데 여태까지 경험칙상 이렇게 ELS가 발행되고 ELS 하방을 터치한 종목들은 거의 그때가 저점일 때가 상당히 좀 많기는 해요. 그래서 LG화학 같은 경우도 뭐 아시다시피 계속 ETF나 이런 데서 빠졌잖아요. 그런 부분들이랑 그다음에 화학주다 보니까 화학주 지금 상태 안 좋죠. 유가가 엄청 높으니까. 그렇죠. 네. 거기 뭐죠? 그 마진이 오히려 역마진이 발생하고 있다. 지금 손해 보고 있다. 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증설을 엄청 많이 했었거든요. 화학주들이 순수화학주들이 그래서 증설을 하고 난 다음에 공급이 계속 늘어났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잠깐 좋았다가 지금 다시 안 좋아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화학 애널들 얘기 들어보면 한 2분기는 좀 지나야지만 좀 괜찮아질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유가가 정말 결정타이였던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LG화학 그렇고 LG에너지 솔루션은 그동안 코스피에는 편입됐지만 코스피 200에 편입이 안 됐었다가 이제 편입이 됐잖아요. 편입이 되고 나니 어떻게 돼요? 공매도 대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그 이익 폭에 비해서 지금 주가가 100배, PER 100배라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뭐 흥분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계산할 때는 뭐 해외에 있는 피어 그룹들이랑 이제 뭐 CATL이랑도 비교를 하고 근데 미래에 땡겨오는 수주받았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까지 다 고려됐던 가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목표 주가를 내리고 뭐 이런 부분인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2등이다 보니 이제 아시다시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매도가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카카오 빼놓고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매도가 나오고 그다음에 연기금은 뭐 어쩔 수 없이 패시브 자금들은 투입을 했겠지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MSCI 지수 편입되고 난 다음에 매도가 계속 나오기 시작했었고 이제 코스피 200에 편입되고 나니까 공매도 가능하니까 이제 매도가 나오고 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2차 전지 섹터 주들은 이제 시세를 낼 만큼 다 냈다. 강력하게 냈다. 그래서 당분간 그런 성장주 섹터 주들보다는 가치주 쪽을 선호하는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이쪽 섹터. 근데 그걸 떠나서 얘는 지금 2등이잖아요. 삼성전자도 무지하게 팔아요. 지금 하이닉스도 엄청 팔아요. 근데 현대차도 그 파는 마찬가지고. 게 한국의 시장을 무섭게 보는 거냐 아니면 단지 다음 주 있는 FOMC 회의에 대한 불확실성 이걸 선반영한 것이냐 이건 좀 의미가 다르잖아요. 우리 시장에 대해서 네. 불안하게 보는 거면은 좀 문제가 있지만 우리 시장에 대해서 불안하게 본다라기보다 이머징 마켓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매도가 나오고 있다고 보는 게 맞죠. 금리 인상 시기에다가 인플레 시기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둔화될 수 있는 우려감까지 가중되다 보니까 그 총괄적인 타격이 나오는 나라들은 선진국이 아니라 이머징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머징 쪽에서 계속 매도가 나오는 부분이라서 매도가 나오는 부분이죠. 사실 지난주에 무슨 러시아 빼고 나면 우리나라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한번 목요일에 급등하기도 했었지만 그거는 뭐 아직까지 기미가 없고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머징 시장에 대한 매도 쪽인 거고 매도가 나오면 당연히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로 쉽게 매도가 나오게 패시브 자금들 테니까 그래서 매도가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 2차 전지 섹터주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미 막 한 2025년도까지 다 땡겨서 올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와 현실과의 괴리감을 좁혀가는 지금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주가와 현실의 괴리감을 좁혀가다가 나중에 이제 실적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다시 이제 반응을 하겠지만 지금 보세요. LNF, 에코프로비엠 뭐 이런 것들 빠지는 거 뭐 니켈 가격을 보세요. 우리나라 배터리들은 다 하이니켈계예요. 그죠? 중국처럼 인산철 어쩌고 그러니까 저쩌고가 그래서, 아니에요. 아 그래요. 맞아. 그래서 일단 그럼 2차 전지 소재주 얘기 먼저 할게요. 네네. 아니야. 일단 그 LG 에너지 솔루션 네. 문제가 나왔으니까. 네네네. 자 그렇다면
공매도를 계속 치고 있다라는 거는 외국인들은 하방, 그러니까 지금 높게 보고 있고 계속 내리는 작업이 될 것이고 어쨌든 네. 앞으로 비전이 안 좋다는 의미도 되는 거잖아요. 비전이 안 좋다보다는 가격이 일단 비싸다고 그러니까 가격이 본 거겠죠. 그런데다가 주가의 비전. 네. 그리고 오늘 보시면 이것만 빠진 게 아니라 SDI도 급락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네. 전체의 어떤 가치에 대한 하향 그 조정이 되는 것이냐 아니면 네. 일시적인 이 현상이냐. 제가 생각할 때는 밸류는 일단 좀 레벨 다운을 시키는 흐름인 거라고 봐요.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은 뭐 PER로 100배, 그러니까 비싸다라고 우리가 인정하지만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비싸다고 할 만한 수준일까? 이런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물론이죠. 근데 아까 제가 기사를 봤는데 저는 이 기사가 치명타였다고 생각해요. 테슬라가 원통형 배터리 양산 임박. 아, 그 다음에 노스볼트가 이제 BMW한테 60조 수주. 뭐 이런 식으로 지난번에도 그렇고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경쟁자들이 지금 계속 따라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동안 이제 시장이 이만큼이다 생각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만큼을 먹어 들어갈 거라고 생각해서 앞으로 이 남아있는 것도 우리나라가 다 먹겠네? 그래가지고서 확 올라왔는데 다른 애들이 나와서 요거를 계속 잠식해 들어가는 거죠. 파이는 물론 되게 커지지만 파이는 앞으로도 계속 커질 거지만 그 커진 파이를 10명이 나눠 먹던 것과 20명이 나눠 먹는 것 다르잖아요. 근데 사실 그 뉴스를 보고 또 사실 오늘 2차 전지 많이 빠진 거는 그것도 있죠. 뭐 테슬라도 빠지고 그다음에 그 뭐죠? 미국에 있는 리비안이죠. 리비안이죠. 리비안 같은 경우도 실적이 안 좋을 거라 예상했는데 그거보다 더 안 좋게 나와가지고서 시간에서도 급락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가 안 좋아지니 당연히 2차 전지 섹터주들도 같이 많이 빠지는 거죠. 안 팔렸다라는 거죠, 리비안이. 그러면 안 팔리면 어떻게 해요? 배터리가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안 팔리면. 그러다 보니 이제 셀 업체들 먼저 빠지고 소재주들은 그래도 좀 잘 버텼어요, 상대적으로. 소재주들은 상대적으로 잘 버텼는데 셀 업체들은 막상 이제 장착을 해야 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소재 가격들이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배터리 생산 단가, 원가가 올라가는 부분들, 그죠? 그래서 그 원가를 바로바로 배터리 가격이 전가시키기가 어렵다는 부분들, 이건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배터리 가격이 올라가면 당연히 자동차 가격이 올라가니까 자동차가 안 팔릴 게 뻔하니까 경기도 안 좋은데,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유가가 가져오는 치명타가 상당히 커요. 유가가 올라가면 우리가 지금 오늘 리오프닝 많이 올랐죠. 그렇죠. 리오프닝 많이 올랐죠. 항공주도 많이 오르고 다 돌아다니는 것들도 많이 오르고 백화점도 많이 오르고 유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내가 생각할 때 아니라 내가 그냥 집에서 살림을 꾸리는 입장에서 볼 때 모든 물가가 다 올라간단 말이죠. 물가가 올라가고 기름값 올라가고 활동비가 늘어나면 기름값이 올라갔는데 막 멀리 놀러 다니기 쉽지 않아요. 그렇죠. 외식도 줄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경기 전반이 다 위축될 수 있어요. 내수도 거꾸로 생각하면 위축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죠? 그렇게 되면 위축돼. 안 써. 돈 안 풀려. 기업들 실적 안 좋아. 수출주 내수주의 의미가 뭐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지금은 막 리오프닝 뭐 입국자들 면제 뭐 입국자들 백신 맞으면 면제래 뭐 격리 면제래 막 이러면서 다 오르긴 했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올 다 피해라거든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2차 전지도 그런 부분에 반응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러시아에서 수출 안 할 거야, 광물 수출 안 할 거야. 뭐 러시아에서 지금 네온가스 수출 안 한다 보니까 미국의 반도체 반응이 오듯이 러시아에서 뭐 여러 가지 광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 수출 안 하고 이러다 보면은 분명히 소재주들 같은 경우는 뭐 물론 그거를 사다가 뭐 가공을 해서 뭐 팔거나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가격을 뭐 2차 전지 셀 업체들한테 전가시키겠지만 셀 업체들도 사실 그게 부담스럽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렇게 되면은 셀 업체들도 운신의 폭이 좁아들고 많이 못 팔게 되니까 실적에 대한 우려감 다가오죠. 그렇게 되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 시가총액도 커서 팔긴 팔아야 되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물량이 쏟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비단 이게 2차 전지가 아니었어도 쏟아졌을 물량이에요. 왜냐하면 시총 1위부터 10위까지는 그냥 무조건 쏟아냈으니까. 그렇죠. 뭐 이머징 마켓이 조금 불안하다. 세계 경제가. 그러면 네. 그냥 이머징 마켓의 그 비중을 줄이는 거 우리 네, 맞아요. 한국 주식 가지고 네. 황금성이 좋으니까. 패시브 자금들이 계속 들어와서 그래. 오늘 홍콩도 급락을 많이 했거든요. 네, 홍콩 같은 경우도 급락을 많이 했는데 거기는 이제 제한폭이 없다 보니까 더 많이 빠지고 특히 이제 IT라든지 이런 거 중심으로 해서 많이 빠졌어요. 홍콩 같은 경우도.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이 물가에 대한 불안감이 유가에서 기인했다라고 본다라면은 일단 결론은 결자 해지를 해야 되는데 결자가 누구예요? 푸틴이랑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인가? 둘이서 어떻게 합의를 봐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아까 제가 오다 기사를 봤어요. 리커창 총리가 그랬어요. 자기네가 좀 끼어들겠다고. 자기네가 좀 중재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겠냐. 요거 말 돼요. 근데 그렇죠. 왜냐면 러시아하고의 관계가 있으니까. 근데 또 중국이 두려워하는 거는 그 중국에 대한 제재. 왜냐면 러시아가 숨통이 자꾸 트이는 거는 중국의 지원이다 보니 이제 이런 얘기가 슬슬 미국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중국도 제재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미국에 있는 중국 주식 ADR물들이 급락을 하고 홍콩이 그래서 같이 급락. 그러니까 ADR 그 뭐 미국에서 철수시켜야 된다.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이야기가 다시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또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너네 자꾸 도와주면 너네도 제재할 그치. 거야. 그러니까 홍콩도 이어받고. 근데 지금 리커창의 얘기를 들어보면 요게 수진핑이랑 친하잖아요. 중재를 잘했어요. 중국이 미국한테 요구하겠죠. 내가 이거 이렇게 할 테니까 우리 이런 거 좀 풀어줘. 그것도 있죠. 기본적으로. 근데 저는 그런 생각했거든요. 외교는 거래니까. 러시아에서 생산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광물들을 솔직히 중국에서 일정 부분 저는 많이 캐내면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왜냐면 뭐 지난번에 오를 때도 보시면 유가 많이 오를 때 베네수엘라 뭐 제재 풀어준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아갈 수는 있다라는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 시장이 좀 화들짝한 부분이 있는데 분명히 러시아를 대체할 수 있는 방향성들은 많아요. 뭐 이란 제재 풀어줘도 되고 베네수엘라 풀어줘도 되고 뭐 오펙이랑 잘 얘기해가지고서 오펙에서 증산할게 이래도 되는데 뭐 오펙은 아직은 아니야 뭐 이런 식이잖아요. 뭐 튕기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중국이 지금 미국과의 관계가 안 좋았던 부분을 이번에 러시아 사태를 잘 활용을 해서 뭔가 얻어내면서 풀려고 하는 중간자적 입장으로 나설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 잘 봐야 될 것 같기는 해요. 네. 하여튼 알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루아침에 갑자기 해결이 될 수도 있고 더 악화가 될 수도 맞아요.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그 방향성을 못 잡고 힘들어 하는데 분명한 건 지금 2차 전지 섹터만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상당히 불리하다. 배터리, LG에너지, 국내적인 수급 문제도 있고 일단 요거를 들고 있으신 분들이 좀 많으실 테니 차트를 가지고 좀 어떻게 대응할지 단기 그럴게요. 대응. 이건 좀 단기 대응으로 보셔야 될 거예요. 맞아. 그게 필요해요. 근데 이게 또 한순간에 풀리려면은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문제만 해결되면은 금방 그렇지. 풀릴 수도 차트 있어요. 보고보다 의미 없지. 하지만 사실 뭐 니켈 급등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중국에 있는 기업이 뭐 쇼 쳤는데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받아서 올렸다라고 해서 지금 거래 다 정지시켜놨잖아요. 런던 거래소도 그렇고 다 거래 정지시켜놨을 만큼 이상 급등이니까 그럼 제가 한번 에너지 솔루션 볼게요. 에너지 솔루션하고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순서대로. 안 그래도 이것 때문에 좀 고민이 많으시더라고요. 이거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렇죠. 제 손님도 이렇게 말씀하시면 방송 보면 화내실 수도 있는데 저랑 친한 할아버지니까 괜찮을 수도 있겠죠? 할머니면 힘든데 할아버지는 괜찮아요. 아니 SDR 좀 장기 보유했거든요. 그래서 SDR을 수익 많이 났어요. 그걸 팔아가지고 LG 에너지 솔루션을 굳이 사신다는 거예요. 50 얼마에 사셨어요. 아유, 지금 많이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SDI를 팔고 SDI가 조금 올라가니까 잘못 팔았네 그랬었는데 지금은 뭐 SDI 들고 있었던 거나 뭐 이거 들고 있었던 거나 뭐 비쌀 정도로 같이 많이 빠졌는데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규 상장 종목이고 보호예수가 걸렸던 물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한 달짜리 뭐 석 달짜리 6달짜리까지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신규 상장 종목은 굳이 LG가 아니어도 그 어떤 종목도 6개월에서 1년 사이까지는 계속 매물이 나올 수 있는 부담들이 항상 있기는 해요.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은 시총이 크다 보니 이제 수급도 놓고 보시면 투시는 어쩔 수 없이 사잖아요. 많이 빠지니까. 근데 이 동안은 지금 여기 빨갛게 올라오는 부분 같은 경우는 기금이 계속 샀단 말이에요. 담아야 되니까 샀던 부분이 있었고 여기 보시면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MSCI 지수에 특례 편입되고 난 이후부터는 계속 팔고 있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뭐 사모펀드들은 다 이게 이제 보호에서 풀리는 물량들 다 이제 내놓고 있는 부분들이죠. 화면상 보시다시피 그래서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개인들은 이제 지금 계속 사고 있는 부분이고 외국계 같은 경우는 그때 어디였었죠? CLS였었나요? 45만 원 뭐 이렇게 적정가 나왔을 때 45만 원이 지금 웬 말입니까? 39만 원대까지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저가 상태라서 어디가 바닥이다라고 예측할 수는 없는데 제가 생각할 때 기술적 분석상으로 봤을 때 지금 보시면 이제 이게 한 번 빠졌고 두 번 빠졌고 이제 세 번 빠졌거든요. 보통 이게 보고 제가 잠깐만 연필로 그려드릴게요.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이잖아요. 네. 보통 3단 하락이 나오고
마지막에 거래가 많이 실리다 보면은 마지막으로 못 참는 물량들이 다 튀어나오는 거라고 보거든요. 못 견디는 물량들. 뭐 신용 물량이 될 수도 있겠고 그렇지. 보호에서 풀린 물량이 될 수도 있겠고 담보 부적이라든지 뭐 이런 거로 튀어나온 물량도 있겠고 그래서 지금 보통 한 번, 두 번, 세 번째 빠지고 제일 많이 빠지면 네 번까지도 빠지기는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3단 하락이 나오고 나면은 바닥을 잡는 케이스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오늘부로 편입되고 공매도가 들어오면서 많이 빠지긴 했는데 어제 오늘 거래 실리는 거를 봤을 때는 다음 주 초반이면은 급한 매물들은 좀 정리될 가능성? 이런 부분들은 좀 고려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쫓아가서 지금 파시는 거는 약간 조금 안 좋을 수도 있다. 근데 이거 지금 이게 제가 미래에셋 저거 뭐죠? 그 HTS로 보는데 네. 여기에는 지금 오늘 거래량이 181만 주잖아요. 네, 네. 그 가운데 공매도가 66만 3천 주. 맞아요. 비중이 36.6%네요. 맞아요. 오늘. 와, 그러니까 이거 얼마를 때린 거예요, 공매도를? 여태까지 공매도가 안 되던 종목인데 이제 공매도가 가능하니까 근데 이러면은 월요일 날도 계속 이어서 이런 흐름은 계속 좀 흘러가지 않나요? 한지 공매도가 죽어봐야지 정신을 차리는데 진짜 확 죽었으면 좋겠어요. 공매도 세력들은 진짜. 근데 기본적으로 공매도가 가능을 하니까 이거는 그 뭐랄까 공매도가 빠지라고만 있는 공매도는 아니고 일정 부분 해지로 들어오는 것들도 그렇죠. 사실이 있어서 마냥 뭐 이거는 무조건 뭐 나 더 빠질 거라고 생각해서 공매도다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아닌 게 맞는 것 같고 기본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 2차 전지 상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뭐 테슬라나 뭐 전기차 업체들도 그렇고 테슬라가 이제 원통형 배터리 양산이 뭐 임박했다라든지 뭐 경쟁자들이 나타났다라든지 그다음에 배터리 소재 가격들이 너무 올랐다라든지 이런 악재들이 있다 보니까 악재에는 계속 공매도가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공매도도 뭐 다 이기지는 않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악재가 이 풀리려는 기미 결론적으로 이 악재가 풀리는 기미는 뭐예요? 러시아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잖아요. 그게 안 된다라면 지금의 인플레이션과 원자재 가격 강세는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숏이 들어오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들어올 수는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냥 기술적 분석으로만 봤을 때 이렇게 3단 하락이 나오고 최대한 마이너스 때가 한 4단 하락인데 오늘 이렇게 거래가 터지고 말씀하신 대로 이게 공매도라 한다라면은 부담스럽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공매도가 오늘밖에 안 되니까 오늘 들어온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한 다음 주 초반에 혹시라도 한 번 더 급락이 나오면서 거래가 실린다라면은 거기가 좀 막바지 투매 물량 정도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아닐까. 지금 사모펀드들은 계속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보유에서 풀린 물량들이 나오는 부분들을 조금 더 확인하실 필요는 있겠지만 사실 어디가 바닥인지도 모르는데 뭐 마냥 들고 있으라고 그러면 네가 책임질 거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공모가가 30만 원이었었잖아요. 공모가가 높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공모가보다 지금 한 30% 정도 위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모가에 다가가는 상황이 안 나온다라는 보장은 없지만 그냥 차트적인 기술적인 분석만 드렸을 때는 보통은 이렇게 3단 하락이 나오고 급락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실리면 거의 뭐 막바지 하락 단계에 가까이 갔다라고 봐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외국계에서 칭하는 그 45만 원보다도 밑에 있고 공모가 30만 원보다 지금 위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다음 주 초면은 단기적으로는 뭔가 좀 바닥을 잡으려고 하는 흐름이 좀 나올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좀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다만 반등이 나오더라도 리바운딩이 나오더라도 뭐 쉽게 막 올라갈 수 있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요. 지금 여기 보시면 저항대가 강력하게 생겼잖아요. 44만 원이에요.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올라갈 때마다 엄청난 매물대가 될 거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44만 원 부분을 보유하신 분들은 매물대라고 보시고 이쪽으로 근접하면은 차익 실현 뭐 밑에서 사신 분은 차익 실현 되겠지만 가지고 계신 분들도 비중 조절 내지는 어떤 부분 손절을 했다가 다시 저점을 확인하고 재매수하는 전략 이런 부분들을 좀 쓰시려는 노력 이런 부분 좀 필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45만 원에 그냥 제가 마우스를 갖다 댔는데 줄이 그냥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고점. 여기 이쪽의 저점, 그죠? 이쪽의 저점과 이쪽의 고점과 이쪽 고점이 그냥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냥 줄 갖다 내고 보시면 딱 보이죠. 이 초록색 선이 딱 뭔가 의미 있는 일직선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44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나중에 조금 저항대로 인식하는 대응 이런 부분들은 좀 필요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삼성 SDI죠. 이것도 좀 심각하죠. 흐름상으로 봤을 때. 그러게요. 이래서 주식이라는 게 되게 어려운 게 큰 시세가
1년 이상, 2년 이상 큰 시세가 나고 나면 그 종목은 조정이 상당히 길어요. 그걸 잠깐 조정받았을 때 다시 간다고 생각하고 들어갔다가는 낭패 볼 때가 되게 많아요. 추세라는 거를 계속 살리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제가 그래도 셀은 계속 안 좋다고 얘기했고 셀보다는 소재가 낫지만 소재 중에서도 양극재보다는 음극재나 첨가재가 차라리 낫다라고 말씀드린 게 그쪽들은 꾸준히 뭐가 됐든지 간에 쓰이는 쪽들이고 그런 원자재 섹터에서 영향을 좀 덜 받는 종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이 난데 지금 SDI도 보시면 모든 사람들이 SDI가 싸다 얘기하지만 지난번에 한번 리비안인가? 거기랑 약간 좀 틀어지는 그죠? 얘기 나오면서 급락하기 시작했고 뭐 스텔란티스랑은 이제 계속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SDI도 단기 추세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3단 하락이 나오면 거의 바닥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보시면 한 번, 두 번, 세 번 하고 조금 더 네 번까지 나온 상태죠. 그럼 저희는 저희 입장에서 지지선을 찾아봐야 되겠죠. 지지선을 찾는다라면은 보시면 여기 지지 안 됐죠 지금 지지하려고 그러다가 지금 안 됐죠. 그죠? 여기가 어렵게 뚫었었던 자리였었는데 그러면 그 다음 지지선은 여기서 찾아야 되겠죠. 되겠죠? 여기 이 부분에서 지지받고 튕겨 올라가기 전, 그러니까 여기 직전 고점 돌파한 자리. 그러면 오늘 그거 또 살짝 깨졌잖아요. 그죠? 종가상으로 봤을 때 네. 오늘 살짝 깨졌죠. 지금 거기가 사실은 좀 지지선인데 그럼 또 한 번 지지선을 찾아야 되면 어디겠어요? 여기죠. 그죠? 여기는 사실 좀 지지가 될 수 있는 자리. 여기 좀 되게 박스권으로 고점 돌파하다가 못 넘은 자리인데 올라갔다가 계속 여기서 지지받고 튕겨 올라간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는 약간 좀 의미 있는 지지가 나올 수 있는데 가격을 보니 좀 허거덩하는 가격이죠. 지금 48만 원인데 지금 41만 원 부근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안 내려오는 게 개인적으로는 좋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중간에 빠져도 한 요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46만 원 부근? 네. 46만 원 부근이 여기서도 좀 지지가 형성된 부분이거든요. 여기 두 번째 자리 정도. 네, 그래서 한 46만 원 정도를 1차적인 좀 마지노선 지지선으로 좀 두시고 혹여라도 시장 상황 때문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부분으로 인해서 여기 41만 원, 2만 원에 근접하는 흐름이 나온다라면은 역시 이쪽도 가격 메리트는 단기적으로 좀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좀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기술적 분석이라는 게 미리 예측을 하고서 보면은 중간에 어설프게 들어가지 않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서부터 이제 이평선들이 쭉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둥글게 빠지는 것들은 그 둥글게 빠지는 선을 그어놓고 보면 반등할 때마다 그 둥근 선들을 못 넘어가면 당연히 매물이 나오고 매도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여기서도 보시면은 하나를 좀 선을 좀 지워야 되겠다. 이 선을 지우려고 그랬는데 못 주겠네요. 그냥 하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서 보시면 이쪽 부분에서 이평선들이 몰려 있는데 그 몰려 있는 이평선들이 하향 전환되면서 돌파가 제대로 안 되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 다음 반등할 때마다 계속 지금 61선 이게 파란색이 61선이에요. 이 61선 돌파에 계속 실패하고 있거든요. 시점으로 보면은 여기 진짜 2차 전지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분석을 했는데 이렇게 두 개. 그죠? 여기 보시면 이게 이 파란 선이 61선인데 여기서 계속 실패하잖아요. 이럴 때마다 좀 비중을 줄여놓거나 매도를 해놨으면 조금 나았을 것 같은데 계속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제가 지금 되게 상당히 좀 힘드실 것 같긴 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도 바닥을 잡아가다가 하락하고 개파락까지 하고 한 번 더 맞았기 때문에 거의 좀 급한 매물들은 좀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연기금이 지금 거의 투매성, 손절매성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태죠. 외국인도 지금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 46만 원 부근이면은 일정 부분 조금 지지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조금 기다려 보시고요. 뭐 최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1, 2만 원 정도도 고려하긴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은 좀 없어야 되겠다라는 게 좀 제 바람이에요. 그래서 그냥 46만 원대, 47만 원, 6만 원 이 정도에서 좀 다음 주쯤에 좀 단기 좀 바닥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것도 좀 예상을 해보고 다만 그런 후에 상승을 하더라도 추세는 지금 완전히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 무너진 추세를 돌리려면 시간 좀 많이 필요하고요. 기본적으로 반등할 때마다 저항선에서의 조정을 고려한 투자는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제가 생각할 때는 60만 원 부근. 네, 이 60만 원 부근이 1차적으로 강력한 저항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에 SDI는 60만 원 부근이 오면은 꼭 한번 정리가 한번 필요하고 다시 조금 밸런스를 잡는
타이밍을 기다려 보시는 게 전략적으로 조금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하여튼 요건 뭐죠?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현재 이까지의 상황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또 어떤 뭐 호재, 악재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네, 맞아요. 이제 SK 이노베이션 받은 그나마 조금 양호한 상태죠. 정유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포트폴리오가 있으니 네, 정유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맞고 지금 전 저점권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죠. SK 이노베이션은 딱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19만 원 부근이 바닥선으로 일단 나와 있거든요. 이 19만 원 부근을 최저 마지노선으로 설정해 놓고 이게 깨지면 한 번 더 내려갈 수도 있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일단은 제가 생각할 때는 한 19만 원 정도만 지지선.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 여기 갭이 있는 상태에서 이 갭을 다 안 메운 상태라서 이번에 내려와서 메운다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일단은 19만 원 부근에 1차적인 지지선. 이게 깨지면 뭐 솔직히 더 빠질 수도 있지만 이렇게 되면 너무 무서워서 거기까지는 상상도 하기 싫고요. 일단은 지금은 19만 원. 또 시장 때문에 혹시 더 빠진다라면은 최대 한 18만 원 정도가 SK 이노베이션한테는 바닥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하락 추세였었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좀 상승 시도를 하면서 모양이 좀 생겼었었는데 다시 또 내려온 케이스라서 여기서는 이제 짧은 반등 구간이 있었고 다시 이제 하락 구간.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하락 추세선 안으로 다시 밀려 들어왔잖아요. 이 하락 추세선 안에서 다시 밀려 들어왔기 때문에 추세선을 여기서 연장해서 그어보면 답이 나오거든요. 제가 한번 연장해서 그어볼게요. 여기잖아요. 이게 그 중심선, 추세선의 중심선이었었잖아요. 이렇게 그어보면은 잘 맞아 떨어지고 있죠. 그죠? 중심선에. 네. 그래서 그 중심선 여기를 강하게 이탈하지 않는지를 좀 보시고 여기서 좀 지지만 잘 된다라면은 다시 또 방향 전환 시도할 수 있으니까 대신에 이제 또 올라오면 이 또 하락 추세선이 또 걸리겠죠. 저항대로. 그죠? 요 부분도 이제 고려해서 좀 저항대를 인식해 박스권 주는. 매매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 하향 추세 안에서 박스권인 거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올라갈 때마다 고점이 이제 내려가고 내려갈 때마다 저점이 내려가는 현상. 근데 그거를 요번에 조금 바꿔보려는 시도가 있었었는데 뭐 상황 때문에 조금 실패한 케이스라서 왜냐하면 여기까지 전환이 되면서 이 고점을 넘어섰기 때문에 방향 전환의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었었는데 그래도 일단 직전 저점이 19만 원 부근까지 왔기 때문에 19만 원을 가장 좀 강력한 지지선으로 놓고 좀 SK 이노베이션은 단기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들고 있으신 분들 혹은 투자를 생각하고 있으신 분들은 한번 잘 참고하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거는 그 기술적 분석, 단기 네. 트레이딩 개념에서의 네, 요거 지금 명심하시고요. 보유하신 분들한테 뭐 트레이딩이라든지 대응의 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전체적으로는 외국인 매도가 있긴 한데 그래도 기금은 그래도 그나마 조금 받아주고 있긴 하네요. 수급상.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그 우리 신청자들 있었죠? 그 네. 뭐죠? 우리 그 포트폴리오 네, 상담, 네, 종목 네, 상담. 네, 네. 요거 한번 하죠. 네. 이걸 하기 전인데 우리가 벌써 1시간을 썼네요. 허미 어떡해요. 저녁에 보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 길게 하냐 그러시겠네요. 근데 뭐 아무튼 이번에 포트폴리오는 간단하게 봐드리고 그 안에서 역시 좀 종목이 중요하니까 종목 분석 한 2개씩 정도 대응 전략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가장 뭐 손실이 많이 난 종목 위주로 조금 봐드리는 전략 쓰도록 할게요. 네, 잠시만. 네. 자, 신청자 2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신청자 그래요. 제가 1. 잘못 눌렀네요. 그럼 2부터 갈게요. 그러면. 오케이, 그래요. 네네. 아, 역시 2차 전지 소재주. 네, 이분이 2차 전지가 많아서 좀 부담스럽다. 그러네요.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이다라고 이제 보내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전부 2차 전지가 많잖아요. 왜냐면 작년에 2차 전지 소재주가 앞으로 빅 트렌드고 계속 엄청나게 성장할 거로 이렇게 얘기가 됐었으니까. 항상 제가 주식을 20년 동안 하면서 느낀 게 항상 박수 칠 때 떠나라가 정답인 것 같아요. 좋다라는 장밋빛 전망 좋고 다 좋았는데 그 당시에는 어차피 돈이 밀고 들어와가지고서 막 성장주 섹터를 올린 거잖아요. NFT도 그렇고 메타버스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로 돈으로 올린 시장이었었고 뭐 이미 2025년까지 뭐 기대치 다 반영했다. 저희가 방송에 나와서도 계속 그렇게 말을 했었지만 기본적으로 잘 갈 때는 뭐 그 말이 귀에나 들어오나 들어오지도 않잖아요, 사실은. 근데 아무튼 이분도 2차 전지 섹터주들이 많아서 고민이 되셨던 분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SK 아이테크놀로지가 30% 비중. 사실 저도 이 종목으로 좀 괜찮게 좀 재미를 봤던 종목이기도 해요. 분리막 업체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뭐 다른 뭐 경쟁사가 뭐 단가를 더 낮춰서 뭐 어떻게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많이 빠졌었는데 나중에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그렇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정정을 해주긴 했었습니다. 그리고 LNF, 이게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죠. 다음 주에 LNF가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이랑 BW랑 CB가 다 전환돼서 들어와요. 근데 그게 다 7만 원대짜리예요. 지금 주가 기준으로 해서 거의 2배 정도 수익이 나 있어요. 그래서 16일 날인가, 그러니까 수요일 날이 들어오는 날이니까 입고 예정 공매도가 가능한 게 월요일부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LNF는 월요일부터 110만 주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버린 거잖아요. 이 부분 조금 고려하셔야 되는데 조금 아쉽기는 해요. 지금 단가가 좀 높으시고 비중도 있으시니까 SDI도 지금 같은 비중.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2차 전지가 30%, 40%, 50% 넘잖아요. 네, 넘고 그 에이스테크는 5G고, 그죠? 비보존 헬스케어는 이제 이건 비마약성 진통제 회사고, 이거는 뭐 비중이 작으니까 뭐 그렇다 치고요. 이쪽은 비중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서 IT 쪽도, 그리고 또 이쪽은 너무 많이 빠졌어요, 정말로. 5G 쪽들이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에이스테크가 13,000원대 정도라면은 지금 한 11,000원대거든요. 11,000원 언저릴 거예요, 아마. 그러면 가능성은 있으니까 조금 기다려보시는 전략이 맞을 것 같고, 비보존 헬스케어도 제가 가격은 안 봤는데, 하여튼 여기 핵심은 2차 전지잖아요. 근데 그렇죠. 저희가 아까 SDI 설명드렸고, LNF도 제가 지금 좀 말씀드렸고, 양극재 니켈 가격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LNF 같은 경우는 다음 주에 우선주 보통주 전환된 물량이랑 CB, BW 전환된 물량 110만 주를 어떻게 소화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좀 주가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추가 하락은 일정 부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SK 아이테크놀로지도 워낙 이게 시총이 크고 상장한 지 오래 안 된 종목이기 때문에 좀 몸집이 좀 되게 무겁습니다. 그래서 분리막 회사라서 그래도 나쁘지는 않은데 좀 시장의 지수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 현대백화점은 뭐 지금 면세점 섹터라든지 소비 섹터라든지 흐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현대백화점은 조금 더 유지하는 전략 쓰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좀 차트를 한두 개 정도 봐드릴게요. 현대백화점 이 유통주 같은 경우는 네. 저 리오프닝주, 네. 수혜주라고도 봐야 되지 않나요? 네, 리오프닝주 수혜주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도 뭐 의류라든지 이런 쪽도 한선 뭐 이런 거 생각해봤을 때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백화점 주들은 근데 다만 이제 좀 그런 건 있어요. 좀 오늘 신세계 같은 경우 좀 많이 올랐고 그런 부분들이 있고, 뭐 리오프닝주 지금 당장 뭐 경위 면제한다고 해서 막 외국인이 막 몰려들 상황은 아니잖아요. 지금 봤을 때 그렇게 된다라면은 뭐 기대감. 그다음에 이제 봄이 왔기 때문에 백화점 뭐 아울렛 이런 데 가면 사람 엄청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막 이렇게 사러 나오는 사람들이 되게 많으니까. 그리고 오늘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저희 뭐 코로나 오미크론 약간 정점론이 좀 나왔었잖아요. 뭐 다음 주 중이면 정점을 나올 것 같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기대감으로 오늘 리오프닝 주들이 함께 이제 랠리를 한 케이스가 되겠는데,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 봐드린다라면은 저는 뭐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해요. 다만 아직까지 뭐 이렇게 지금 추세가 지금 60일선은 돌아섰죠. 우상향으로 돌아섰고 20일선 다 되라 있는 상태. 기본적으로 현대백화점은 그냥 눈에 뻔히 보이는 저항대는 지금 여기 85,600원대거든요. 여기 정도까지 1차적으로 좀 목표가 잡고 가져가시는 전략.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바닥을 2번 찍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지지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 지지선은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현대백화점은 75,000원이다. 라고 봐주세요. 그래서 75,000원이 깨지지 않는다라면 유지하시는 전략 쓰시고, 말씀드렸던 대로 좀 매수가가 71,000원이니까 수익이 나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8만 원 넘어서 슈팅이 들어가면은 85,000원에 근접하실 때 차익 실현 한번 해주시고 눌림목을 활용하시는 전략이 현대백화점한테 좀 좋을 것 같고, 2차 전지는 아까 드렸던 대로 말씀드리고 SK 아이테크놀로지가 조금 부담스럽죠. 비중이 좀 크시네요. 네, 근데 또 비중이 사실 제일 커서. 그만큼 좋게 보셨던 거겠죠. 아니 좋은 기업이거든요. 좋은 기업이죠. 글로벌 1위고. 문제는 근데 분리막 좋은 쪽에서. 기업이냐와 밸류에이션이 적정하냐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좀 몸집이 컸어요. 시총이 좀 큰 편이라서. 그리고 뭐 말씀드렸던 대로 작년 5월에 들어왔으니까 아직 1년이 채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1년쯤 되면은 또 그다음에 1년짜리 보호예수 물량이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런데다 지금 2차전지 섹터주들이 전체적으로 안 좋다 보니까 역시 외국인들 매도를 많이 막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사모펀드들도 이제 매도가 나오면서 SK 아이테크놀로지가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인데요. 주가만 놓고 보면 계속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뭐 어디가 바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예요. 지금 보시면 이제 상장하고 나서 그때 저 지지를 받았던 가격대를 지금 이탈한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매수가가 16만 3천 원이니까 지금 11만 원이니까 거의 한 40% 이상 손실이 나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근데 뭐 이 상황에서 뭐 손절을 하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최근에 이제 단기 지지선이 나왔었던 부분이 한 11만 원 여기 언저리인데 지금 거기까지 온 상태죠. 지금 이게 단기에 땅땅땅 3번 찍었는데 이 11만 원 이 부근에서 반등세가 꼭 있었는데 보통 이게 3번 바닥 찍고 올라가거든요, 보통은. 근데 3번 바닥 찍고 못 올라가고 되내려오면은 많이 빠져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3번 정도 지지를 받고 올라가면은 반등을 보통 하는데 이 3번 지지를 받은 선을 이탈하면은 더 빠지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뭐라고 지금 더 추가로 얼마까지 하락을 한다라고 말씀드리긴 상당히 좀 어렵긴 한데, 지금 이평선들이 다 풀린 상태에서 이격도가 좀 벌어져 있는 상태라서 좀 아쉽고, 지금 60일선까지 다 하향하고 있는 상태. 이 하락 추세를 돌리기 위한 길은 결국 나중에 이 업황이 돌아가고 실적으로 보여주는 수밖에 없거든요. 시간은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기 때문에 이거 보유하신 분, 포트 상담 주신 분은 이게 시간 투자를 좀 하실 수만 있다라면은 조금 시간 투자를 좀 하시는 게 어떨까. 전체적으로 2차전지 소재 다 마찬가지예요. 뭐 셀도 마찬가지가 되고 소재도 다 마찬가지가 되겠는데, 2차전지 섹터주들은 2년을 내리 올랐기 때문에 최소 6개월 이상 조정이 들어가는 게 맞거든요. 그렇게 따진다라면은 조금 시간 투자가 좀 필요하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11만 원이 깨지면 한 번 더 충격이 더 올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조금 대비하시고,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오는 부분은 여기 14만 원 부근에 1차적인 저항대가 있으니까 16만 3천 원짜리 단가니까 한 14만 원 정도를 최대 저항선으로 하는 트레이딩 전략은 좀 향후에 좀 쓰셨으면 좋겠고요. 전체적으로 2차전지 비중이 높아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2차전지하고 리오프닝이나 약간 그런 쪽은 지금 달랑 현대백화점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포트에 전부 IT하고 2차전지 읽고 기본적으로 현대백화점 하나만 지금 내수 소비주라든지 리오프닝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약간 가치주라든지 소비주 섹터 금리 상승기에 그 상승을 오롯이 다 향유할 수 있는 최근에 잘 가고 있는 종목 섹터들이 많으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약간 조금 비중을 이쪽으로 살짝 옮겨보시는 전략도 일정 부분 나중에,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뭐 마냥 가지는 않을 거잖아요, 가치주들이. 그래서 가치주들 안에서 조금 바꿔보는 전략. 제 생각만 말씀드리면 SK 아이테크를 조금 뜯어서 SK, 지주에서 SK 있잖아요. 최근에 탄력받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거래량도 괜찮고 흐름도 괜찮고, 그래서 SK가 다 갖고 있고 다 하고 있잖아요. 그쪽으로 조금 비중을 한 30%니까 한 3분의 1 정도만 조금 서서히 옮겨보시는 전략, 이런 부분 조금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 신청자분. 네, 다음 신청자분. 네. 나름 우량주 사지만 왕창 물렸음. 좀 많이 안타깝네요. 그러게요. 근데 진짜 우량주 중심으로 하셨네요. 네, 많이. 찐시황 팬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용 보면은 진짜 나름 우량주로 샀는데 계속 떨어져도 버텼대요. 근데 다 파란색이 돼가지고 참 힘들다, 이렇게 내용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좀 답변을 좀 원하셨는데, 사실 좀 진짜 나름 다 우량주거든요. 그렇죠. 현대차, 현대모비스, SK, 아모레퍼시픽, NC소프트, 넷마블, 셀트리온 네. 다 시총 상위죠. 네, 그렇죠. 근데 이 명신산업도 자동차잖아요. 그죠? 지금 세방전지도 어떻게 보면은 2차전지 자동차라고 볼 수 있겠고. 일단 이분의 포트폴리오 잘못된 게 있나요? 시장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이번에 포트폴리오는 잘못된 거는 없고 시장이 잘못된 거고, 어떤 면에서 보면은 잘 짜여진 포트폴리오입니다. DL 건설도 있고, 근데 DL ENC가 조금 더 괜찮은 편이긴 한데, 아모레퍼시픽도 요새 좀 트렌드에 가격이 잘못된 거지 트렌드는 지금은 또 맞거든요. 그리고 이제 명신산업은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자동차, 이제 부품 이런 쪽이고,
그다음에 넷마블, NC소프트는 게임이고 좀 나름 우량주 위주로 사셨는데 문제는 나름 우량주지만 엄청나게 무거운 종목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섹터 안에서도 좀 가벼운 종목들이 있는 반면에 무거운 종목들이에요. 사실 넷마블 같은 경우는 게임주지만 투자 회사란 말이에요. 그죠? NC소프트는 논란이 계속 좀 많았고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하지만 지금은 조금 괜찮아진 게 최근에 NC소프트랑 넷마블이 좀 올라왔거든요. 이제 요번에 대선 당선자가 게임 산업 이제 좀 긍정적인 발언을 좀 많이 해주면서 그리고 또 지금 시장 상황상 인플레랑 상관이 없는 섹터이기도 하니까 지금은 일단 좀 바닥을 잡았다라고 생각하고 좀 가지고 가보시는 전략이 맞을 것 같고 셀트리온도 바이오 섹터. 섹터별로 안보는 되게 잘 돼 있는데 다 그 섹터별로 1등주들만 사신 것 같아요. 이거는 그죠? 원칙적으로 괜찮은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는 괜찮죠. 그렇죠. 괜찮은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 시장이 지금 내려가니까 다 이분 같은 경우는 이대로 버텨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길게 얼핏 드는데. 가셔야죠. 길게. 네. 왜냐하면 이 KMW도 아까도 KMW가 있었잖아요. 이분 아까 저분은 에이스테크가 있었죠. 5G는 꼭 하나씩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근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투자가 늦어지다 보니까 5G들이 힘들었는데 KMW도 비중은 크지 않으니까 일단 지금은 파실 수가 없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게 막 빠르게 막 미친 듯이 올라갈 것 같진 않아서 약간 KMW 같은 경우는 5G 섹터 쪽에서 조금 나와서 IT 섹터 다른 것들 중에서 조금 한번 교체 매매? IT들도 요새 많이 빠졌잖아요. 뭐 반도체 안 될 것 같다 그러면서 가스 없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빠졌기 때문에 반도체 안에서 좀 최근에 잘 가다 조정받는 것들 사실 오늘은 조금 반도체 올라가는 것들이 꽤 있었어요. 예전에 SFA 같은 경우는 거의 시장에서 거의 버린 카드처럼 안 가더니 요새는 다른 반도체 빠져도 혼자 거꾸로 SFA는 막 가더라고요. 삼성 뭐 그 뭐랄까 반도체 이송이라든지 뭐 이런 물류 쪽 이런 쪽 하는 쪽들인데 많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오늘은 뭐 리노공업 같은 경우도 좀 많이 올라왔었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본다면 같은 IT 섹터라면은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이 오늘 레포트 쓴 거 보니까 이제 5G보다는 6G 얘기 막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KMW를 약간 다른 IT 섹터로 좀 하나 정도 교체해 주시는 전략 좋을 것 같고 세방전지나 이 명신산업이나 모비스나 현대차는 제가 볼 땐 같이 간다라고 보거든요. 자동차가 풀리면 같이 간다라고요. 세방전지가 사실 1차 전지이기도 하지만 2차 전지도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전기차 이런 쪽 그다음에 모비스 같은 경우는 뭐 어쩔 수 없죠. 뭐 자동차가 안 팔리니까 부품이 안 들어가니까 지금 도매금으로 같이 지금 빠지고 있는 상태잖아요. 현대 엔지니어링이 또 상장까지도 지금 뒤로 이연된 상태다 보니 그래서 모비스 같은 경우도 현대차, 모비스 같이 가는 부분들, 명신산업 같이 가는 부분들, 그다음에 세방전지 같이 가는 부분들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현대차, 모비스는 조금 지금 많이 힘들고 지금 팔기에는 너무 힘들 정도로 많이 빠졌어요. 근데 현대차가 22만 5천 원이라면은 지난번에 올라올 때는 한 21만 원대까지는 올라왔거든요. 21만 원대 정도를 좀 저항대로 하는 향후에 한번 매매는 좀 필요할 것 같고 모비스도 지난번에 한번 27만 원대 부분까지 왔다 다시 빠지긴 했는데 사실 자동차가 좀 러시아 사태까지 만나면서 해도 너무 많이 빠지긴 했어요. 그 지금 이분 두 개 합치면 30% 비중인데 네. 매수가에서 지금 둘 다 한 30% 정도 많이 이상 빠졌어요. 빠진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상당히 심하실 압박감이 거예요. 있죠. 갈등이. 왜냐하면 나름 우량주로 샀는데 빠졌으니까. 근데 솔직히 자동차가 경기가 좋을 때 가장 최고봉을 찍어요, 반도체하고. 그래서 결국은 지금 경기가 침체된다라면 힘들겠지만 이번에 러시아 사태를 잘 이겨내고 경기가 다시 회복되는 구도로 갔을 때는 더 빠르게 다른 종목보다 올라올 수 있거든요. 솔직히 좀 개인적으로는 추가적으로 빠지면 현금만 있다라면은 추가 매수를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비중이 조금 크셔가지고 추가 매수 여력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게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긴 하고 SK는 제가 생각할 때는 27만 5천 원까지는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기다려보시는 전략.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SK 흐름 좋아서 최근에 흐름 괜찮거든요. 수급도 좋고. 그러니까 요새 지주회사들이 좀 올라오고 있으니까 SK도 매수가까지는 조금 기다려보시는 전략 좋을 것 같고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뭐 사실은 안 좋기는 하지만 화장품 주식치고는 이제 바닥 다 찍었다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모레퍼시픽을 제가 보면은 아모레퍼시픽 가격이 얼마죠? 잠깐만. 19만 원에 사셨는데 크게 많이 빠지진 않았어요. 그죠? 아모레퍼시픽이 19만 원이니까 바로 여기 하여튼 딱 고점이시네요. 사신 가격대가. 여기잖아요. 한 15% 빠지면 안 빠진 걸로 생각이 돼요. 30%는 빠져야 빠진 거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큐라클. 알겠습니다. 큐라클 한 방에 13,000원이 21,000원 됐다니까요. 네, 한 방이 있다. 그런 희망도 없으면 어떻게 버텨요, 이 힘든 시장을. 그렇죠. 저 진짜 그런 한 방이 있다라는 걸로 버틴다니까요. 개별주들은. 근데 여기 보시면 아모레퍼시픽도 여기 갭이 하나 있었거든요. 여기 요 갭 매꾸로 내려왔다 생각한다라면은 지금이 저점이다. 그리고 어제 오늘 많이 빠져서 거래량 실려서 여기도 좀 못 견디는 매물이 좀 나왔을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화장품 주식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역시 낫다. 요새 섹터별로 대형주 안 되고 중소형주. 건설도 대형주보다 중소형주, 화장품도 대형주보다 중소형주 이런 식인데 일단은 외국인이 몰려올지는 모르겠으나 면세점이 올라가는 한 면세점에서 화장품 많이 구매하니까 중국인들이 온다는 신호만 오면 아마 화장품들은 움직일 거예요. 지금도 그 뭐 기 반영하고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아모레퍼시픽은 일단 보유하셔서 매수가까지는 기다려 보시는 전략. 뭐 나중에 장 괜찮아지면 좀 더 올라갈 수도 있긴 하니까 일단은 그래도 매수가까지 오면 그래도 한 번은 팔아주는 전략 좋을 것 같고 NC소프트가 55,000원이고 제가 게임주 가격을 안 본 지가 오래돼가지고 저도 NC소프트 엄청 좋아했었는데 55만 원. 한 20% 빠지셨네요. 이것도 한 55만 원 매수가까지는 올 것 같습니다. 네. 그때까지 버텨서 일단 정리하시는 걸로 하고 넷마블 11만 원은 곧 올 것 같습니다. 거의 다 왔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 번은 좀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넷마블은 올라오면 현금을 좀 만들고 좀 현금을 만들어 놓은 상태로 그 현금을 이 중에서 조금 많이 빠진 쪽에다 투입하는 전략 이런 쪽으로 조금 보완을 좀 했었으면 좋겠어요. KMW는 좀 시간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IT 섹터 내에서 다른 조정받은 주도주 쪽으로 약간 이동해 주시는 전략을 한번 써보시고 아예 그 KMW에 포기한 놈 이렇게 써놓으셨네. 그러니까요. 보낸 이메일에 포기한 놈이라고 써놨어요. 포기한 놈이라고 써놓으셨어요. 포기하면 안 되죠. 이게 5G. 근데 5G 들고 있으신 분들의 아마 심정이 다 이럴 거예요. 이미 팔기에는 너무 저도 떨어졌어. 진짜 5G 포기한 놈 있어요. 옛날에 말했잖아요. 오이솔루션이라고 팔아버렸다고 열받아가지고. 진짜 근데 솔직히 그런 거 있어요. 팔아버리고 나니까 손실은 맞는데 속은 시원해. 그렇지. 왜냐면 계속 볼 때마다 신경질 나지. 짜증나. 속은 시원해. 그래서 내가 그거 판 거 가지고 바닥에서 이제 다른 종목으로 단타 치고 말지 이래가지고서 팔았는데 그렇게 팔긴 잘한 것 같아요. 단타 치고 있으니까. 그런데 아무튼 지금 KMW도 차트를만 보시면 바닥은 바닥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포기하셨어도 3만 원 지지선으로 해서 좀 기다려 보시고 다만 포기는 하셨을 때 일단 조금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면 한 3만 4, 5천 원? 이 정도 나오면 제가 생각할 때는 뭐 3만 4천 원 나올 때 이유 없이 뜬금없이 올라오면 팔아야 되고 뭔가 이유가 생겼어요. 이제 뭐 코로나도 줄어들고 5G 투자를 한대 뭐 이러면서 올라오면 팔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비중도 적고 포기했다라고 생각하시면 가지고 계시거나 아니면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실 수 있는 용기가 있다라면은 한번 그 시도를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대웅 같은 경우도 대웅제약이랑 예전에 코로나 치료제 때문에 엄청 올랐었거든요. 근데 요새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빠지기는 했는데 요새는 오히려 대웅제약이 괜찮기는 한데 대웅 같은 경우도 지금 34,000원에 사셨으니까 많이 손실 안 봤다. 이거는 좀 올라오면 파셨으면 좋겠어요. 대웅은.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35,000원에 사셨네요. 제가 생각할 때는 대웅을 팔아서 대웅제약으로 바꾸시는 거 추천드려요. 대웅제약 나보타도 좀 요새는 메디톡스랑 그거 잘 풀려가지고 괜찮아졌거든요. 그리고 미용 쪽, 보톡스 쪽들이 지금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어요. 이제 마스크 벗으니까. 요새 레이저 쪽이라든지 힐러 막 이런 쪽, 파마리서치라든지 루트로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괜찮았었거든요. 그럼 오히려 대웅제약. 네, 대웅제약도 많이 올라오긴 했네요. 보톡스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저는 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마스크 벗고 괜찮아지고 그다음에 코로나 줄어들고 중국인들 오고 이런다라면은 저는 대웅이 조금 올라오면 원금 정도 오면 팔아가지고 대웅제약 조정받을 때 좀 교체해 주시는 전략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 포트 안에서 조정을 한다라면은 그렇게 보시면 되시고 게임주 두 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보시면 되고 아모레퍼시픽 그렇고 SK 보유하고 모비스랑 현대차는 지금 당장은 좀 답이 없으니까 그냥 조금 버텨야죠, 시간 뭐. 지금 버텨야죠. 빨리 러시아랑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랑 좀 사태가 해결되길. 제가 볼 때는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사태만 해결되면 순식간에 10몇 %는 오를 것 같긴 하거든요. 현대차 같은 경우 좀
기도 아닌 기도를 좀 하면서 조금 기다려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도 저런 거 들고 있으신 분은 그래도 마음이 좀 편안하실 거예요. 그나마. 근데 제가 대형주 들고 있어 봐서 아는데 좀 솔직히 개별주들 막 오늘처럼 막 상한가 붕붕 날아가고 막 급등하는 종목 나오면 되게 조바심 느껴요. 저것들은 저렇게 다 올라오는데 내 주식만 빠지니까 되게 조바심 느껴요. 뭐 물론 망하지는 않으니까 배당은 주니까 뭐 한 3, 4년 버텨보지 이런 생각이라면은 그냥 충분히 전 견디셔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현대차는 모든 애널리스트와 모든 전문가들이 실패한 종목이잖아요. 뭐 저를 포함해서 저도 자동차 되게 좋게 봤었는데 이렇게 돼서 좀 많이 안타깝긴 한데 지금 보면은 현대차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거의 좀 내려올 만큼 다 내려왔어요. 지금 차트 보시면 초록색 선 제가 그거 드렸죠? 되게 좀 의미 있는 가격대입니다. 여기 되게 고점이었었고요. 이 고점에서 이렇게 급락을 했어서 코로나를 이겨내고 올라왔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현대차는 제가 지난번에 현대차 그때 한번 방송하면서 16만 원 정도를 지지선이라고 한번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댓글에다 16만 원이라고 써놓으셨던가 거기까지 빠질 거를 막 뭐라고 안 좋게 써놓으셨던 거 제가 한번 보긴 한 것 같은데 일단 지금 16만 원대면은 현대차도 거의 좀 바닥권이다 생각하시고 좀 견뎌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하여튼 러시아 문제만 해결되면 가장 빠르고 강력하게 오를 수가 있는 섹터다. 반도체 때문에도 망가졌는데 이게 또 러시아 때문에 망가지니까 이게 참 차트가 되게 황당하게 웃긴 게요. 지금 보시면 여기도 단기 하락 추세, 여기도 단기 하락 추세. 지금 또 그렇잖아요. 지금 그죠? 이렇게. 그죠? 여기 또 그렇잖아요. 똑같이. 그죠? 이런 급락 구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보이시죠? 3단 하락이라고 생각하시고 좀 기운 내시고 이분 말고도 현대차 보유하고 계신 분들 16만 원 바닥선으로 해서 일단은 좀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문제가 좀 해결되길 좀 기다려 보시는 전략. 다만 그렇게 올라와도 21만 원 부근이 여기 장기 횡보 구간이 있거든요. 네. 여기에 매물 좀 많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조금 1차적으로 좀 고려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또 이렇게 말씀하시다 보니까 우리가 또 1시간 반 가까이. 그렇네요. 네. 제가 금요일 날 와가지고 이렇게 또 방송하긴 처음인데. 그러게요. 또 오늘 또 스페셜 데이니까 네, 좋습니다. 하여튼 그 신청하신 분도 그렇고요. 또 다른 분들의 사례를 통해서 나 자신의 포트폴리오, 그다음에 그 주식들에 대한 그 어떻게 할지에 대한 대응법 한번 고민하시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포트 또 보내주셔도 되시고요. 포트뿐만 아니라 그냥 저희가 이제 제가 맨날 이렇게 종목 상담해드릴 때 낮에 나왔던 종목을 상담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얼마를 샀는지 얼마에 샀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포트 아니어도 되니까 내가 이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은 한 몇 년을 투자했고 얼마에 샀고 손실이 얼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거 물어봐 주시면 오히려 더 적극적인 상담이 되니까 네. 종목 상담도 메일로 보내주시면 네. 제가 봐드리도록 할게요. 이럴 때 그 자막으로 이메일 주소가 나가야 되는데 우리 PD가 정신을 놓고 있는 것 같은데. 지난 방송을 참고하세요. 네. 지난 방송을 그래요? 참고하세요. 나가고 있네. 그래요? 저러니까 나가고 있네. 나갔네요. 우리가 보는 앞에는 없는데.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 아니다. 지금 당당하게 딱 모니터 그러셨구나. 틀면서 PD가 자신감 있게 딱 보여주잖아. 준비해놨다. 너가 그럴 줄 알았다. 그렇지. 날 어떻게 봤냐. 그러네요. 이런 그래서 또 역습이. 포트 고민도 보내주시고 아니면은 종목 한두 종목 고민되는 종목 보내주시고 매수가 보내주시면 제가 그것도 봐드릴 테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보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긴 시간 열정적으로 또 상담해 주신 박진희 부장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마음이 또 이렇게 편하진 않으셨을 거예요. 시장이 워낙 크게 움직이다 보니. 다음 주에 또 FMC도 있으니까. 그렇죠. 또. 그래도 일단 주말은 편안하게 마음, 뭐 우리가 고민한다고 될 일은 없잖아요. 네, 편안하게 보내시고요. 저도 요새는 그냥 마음 편하게. 네, 빨리 4,000선이 돼서 우리 박진희 부장님. 아하,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비키니 입고 방송하시는 저 모습을 3,900에 은퇴하기로 이미 예약해놨어요. 볼 날이 와야 되는데 참 지금으로서는 참 까마득해 보이긴 하네요. 아니 근데 농담 아니가 저 싸이월드 옛날에 그 미님이 제 방에다가 뭐라고 써놨었냐면 고고 2,000이라고 써놨었는데요. 제가 그거 1,000포인트 밑에서 써놓은 거였었거든요. 2,000 왔었잖아요. 2,000이 왔었고 3,000도 갔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먹으면 갈 수 있습니다. 제가 박 부장님이 마음을 먹으면? 아니요.
시장이라는 게 긍정론자들의 시장이지 부정론자들의 시장이 아니에요. 부정론자들은 명예는 있을지언정 실익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항상 긍정론을 가지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야지만 수익을 얻는 시장이 바로 주식시장이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잘 들으셨죠? 주말 편안하게 보내시고요.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김종수 저자님 2021년도에 네네. 13억이라고 어떻게 그렇게 볼 수 있었을까요? 저도 단타나 초단타, 장기 투자도 다 해봤는데 제 성향상 그 세 부분은 다 실패했었고요. 주식 투자는 이게 평생 할 수 있는 직업입니다. 주식 투자를 그렇게 오래 하려면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한테 종목 이런 거를 의뢰하거나 추천받아서 하면은 오랫동안 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혼자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8.15 머니톡에서 8.15 캠퍼스라는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이제까지 방송을 하면서 느낀 게 너무 투자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시작하시는 분들, 그리고 준비가 되지 않으신 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돈으로 실전에 들어가서 돈을 잃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러한 분들, 다시 한번 체계적으로 주식에 대해서, 투자에 대해서 공부하고 지금까지는 돈을 잃었더라도 앞으로는 자신만의 어떤 투자 원칙을 세우고 돈을 벌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고 싶어서 8.15 캠퍼스를 준비했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에 맞는 투자법과 관련해서 단기 매매 혹은 초단타, 장기 투자 혹은 스윙 여러 가지의 방식들이 있는데요. 어떤 것이 옳다 그르다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 투자를 하는 사람의 성향이 어떤지 그리고 그 자금의 성격이 어떤지에 따라서 가장 본인에게 적합한 투자 방식을 찾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러한 다양한 투자법들에 대해서 알아야지만 나에게 맞는 투자법이 무엇인지를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론적이 아닌 실제 투자에서 큰 수익을 내신 분들, 자신만의 어떤 기법 혹은 투자 노하우를 가지신 분들을 첫 번째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투자 방식은 장기 투자일 수도 있고 스윙일 수도 있고 단기 매매일 수도 있는데요. 각 분야에 정말 특화된 어떤 실적을 가지신 찐 투자자, 찐 고수라고 볼 수 있는 분들, 이러한 분들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주식시장에 대한 이해, 그리고 투자자들의 심리, 특히 한국 주식시장의 데이터들을 훤히 알고 있는 거시적 관점으로도 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애널리스트, 이코노미스트들도 8.15 캠퍼스와 함께 합니다. 이번 8.15 캠퍼스에서 첫 번째로 준비한 교육 프로그램은 2021년 시장 정말 힘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요. 그 시장에서도 매달 1억 이상의 수익을 올리신 13억 이상의 수익을 낸 찐 고수시죠. 단기 매매로 그러한 수익을 내신 분입니다. 이분의 특징은 자신만의 원칙으로 종목을 발굴하는 기법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이분의 교육은 단기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내고자 하시는 분, 그리고 현재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지만 손해를 보고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자신만의 단기 매매 투자 원칙을 확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요즘 우리 김정수 저자님 인기가 아주 커지고 있는데요. 네. 댓글 보니까 깡통 형님으로 불리시더라고요. 예. 어떻게 인기 체감하고 있으신가요? 예. 저도 뭐 댓글도 보고 전화도 여러 번 많이 받았습니다만은 제 책을 그 10번 이상 읽었고 유튜브를 뭐 몇 번씩 보셨다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무려 그 200만 횟수가 넘어갔고 오늘자로 보니까 230만 횟수를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니는 헬스장까지 찾아오셔가지고 자기를 제자로 받아달라 뭐 이러신 분까지 계셔가지고 한편으로는 당황스러웠고 한편으로는 고마웠습니다. 네. 이번에 교육 과정을 만드시죠? 네네. 가지고 계신 그 투자의 노하우를 네. 정말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네네.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네네. 이유가 특별히 있으실까요? 이제 주식 투자는 이게 평생 할 수 있는 직업입니다. 지금 워런 버핏도 90살이 넘으셔도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 주식 투자는 마우스만 클릭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누구든지 나이가 100세가 넘어서도 할 수 있고 우리 젊은 사람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최소한 뭐 3, 40년 이상, 50년 이상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그렇게 오래 하려면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한테 종목 이런 거를 의뢰하거나 추천받아서 하면은 오랫동안 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혼자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워가도록 그렇게 책을 썼고 또 유튜브에서도
여러 번 이제 나와서 했는데 그것만으로 조금 부족하고 디테일한 부분을 자세히 설명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갖고 제가 이 프로그램을 끝까지 성실하게 이수하시면은 누구나 1시간 안에 좋은 종목을 고를 수가 있고 또 나만의 필살기를 갖추어가지고 평생 그 낚시를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을 마련해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깡통을 무려 12번이나 쳤지만 13번째 성공하고 14년대 무려 13억 이상의 돈을 번 제가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을 도와드릴 테니까는 여러분도 저를 믿고 같이 따라와 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교육 과정을 통해서 그 교육 과정을 수료하는 분들에게 꼭 이거 하나만큼은 꼭 가르쳐 주고 싶다, 도움을 주고 싶다 하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럼 물론 이제 제가 하루에 200개 종목을 12분의 1차로 이렇게 고를 수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 프로그램을 이제 성실하게 잘 이수하고 공부하신 분들은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짜고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에서 장기 투자로 돈을 벌기는 쉽지 않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고요. 네네. 또 단기 투자 혹은 네. 단타를 통해서 돈을 벌기는 더더욱 쉽지 않다 네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우리 김종수 저자님은 단기 매매를 통해서 네네. 수익을 내신 거잖아요. 네네, 13억을 그렇습니다. 보신 건데 네네. 그 단기 매매의 그 기간, 그러니까 네. 어떤 주식을 샀을 때 언제 파시는지 네네. 제가 이제 주로 장대 양봉이 형성된 그 세력이 돈을 넣은 그런 종목을 위주로 특히 또 그 턴어라운드 된 그런 주식만 사서 그 이익이 한 플러스 10% 정도 나면은 매도를 하는 그런 거를 이제 기계적으로 반복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수익이 누적되다 보니까 굉장히 큰 수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교육 네네. 프로그램에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은 네네. 한국 시장에 특화된 단기 매매 네네. 트레이딩 방식이라고 그렇습니다.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저는 저도 단타나 초단타, 장기 투자도 다 해봤는데 제 성향상 이제 그런 거가 맞지 않았었고 그 세 부분은 다 실패했었고요. 그 또 한국 주식 시장 상황상 단기 매매가 아주 적합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단기 매매에 집중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이 단기 매매 투자에 적합하다고 보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국 사람들의 90% 이상은 단기 매매에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의 그 성격이 그 빨리빨리 문화에 자리 잡고 있는데 이 단기 매매는 비교적 단타나 초단타보다는 느리지만 며칠만 해도 승부를 볼 수가 있고 평균 보유 기간이 장이 좋을 때는 뭐 1개월에서 2개월밖에 안 되고 또 뭐 장이 이렇게 요새 같이 안 좋을 때는 뭐 3개월에서 6개월 이렇게 잡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 성향하고 딱 맞는 거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 8.15 캠퍼스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그 단기 매매로 돈을 벌고자 하는 분들에게 네네. 그 노하우를 전수해 주실 건가요? 그 절대 사지 말아야 될 종목 1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5만 건 이상을 거래하면서 제가 물렸던 거를 전부 분석을 해보니까 그 12가지 유형이 나오더라고요. 또 반드시 사야지 될 종목 유형도 12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모두 이 24가지가 있는데 이 24가지가 제 책에는 아쉽게도 한 가지 종목씩밖에 그 이해를 못 들었습니다. 근데 이번 영상에서는 종목을 순차적으로 이렇게 소거를 하면서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결과는 어땠는지를 차근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또 제 책에서 아쉬웠던 부분이 그 200개 종목을 한 개에서 5개 정도 좋은 종목으로 추리는 과정을 거의 축약적으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일반 분들이 책만 보고 쫓아오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 200개 종목을 일일이 하면서 이 종목은 왜 선택이 되고 이 종목은 왜 선택이 안 됐는지 그런 거 원인과 그런 거를 자세하게 설명드리면은 몇 번씩 보시다 보면은 스스로 그런 능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VOD 네. 강의만 보고 배운다는 게 쉽지 않다. 하다 네네. 보면은 생각과는 다른 네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네네. 그래서 영상만 보면서 과연 배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있을 네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그 라이브 방송으로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직접 소통을 하면서 궁금증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바로 대답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그 시간을 마련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5 캠퍼스를 통해서 평생 활용할 수 있는 종목 선정 방법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내 특급 비밀인데. 아니, 내가 이 공개 방송이라 갖고 수익률을 제대로 얘기를 못 하는데 이제 유튜브에 나서도 그래서 내가 뭐 한 20% 30% 이상 그렇다는데 사실 내가 며칠 전에 계산해 보니까 작년에 이제 그 수익률을 따져 보니까 한 70% 이상 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년 상반기는 사실 수익률이 100% 이상이었어.